오늘 백제사 합시다. 자, 일단은 백제는 삼국 중에 가장 늦게 건국된 나라예요. 나라가 건국된 연도가 불상스럽게도 18년이에요. 그래서 기원전 18년에 한강 땅에 도읍자로서 백제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게 되는데 그 백제 건국설화는 이렇게 돼. 위쪽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한 게 누구셔? 주몽대왕이셔. 근데 이 주몽대왕한테는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가 유리왕자고 둘째가 온조왕자야. 첫째가 유리래. 쏘리. 첫째가 비류왕자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온조왕자인데 자, 당시 이제 비류왕자고 온조왕자는 신하들이 보기에도 주몽대왕의 총애를 잔뜩 받았거든. 그래서 고구려 귀족 신하들이 봤을 때 비류 아니면 온조가 다음 보위를 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나 봐. 근데 인생에는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거든. 이 고주몽 씨가 원래 부여인이었잖아. 근데 남하에서 내려와가지고 고구려를 건국한 거잖아. 부여에서 생활했던 시절에 어떤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한 것도 모르고 여기로 내려온 거야.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주몽한테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혼자 그 아이를 잘 길렀다. 그 아이의 이름이 유리예요. 그래서 이 유리 엄마가 죽기 전에 유리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긴 게 사실 너의 아빠는 남쪽에 내려가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고구려의 왕이 대신 주몽대왕이시다라는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유리 형제님께서는 이걸 듣고 뭔 생각이 이제 빠졌을까요? 내 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구려에 내려와서 여태 왕하고 있었던 주몽대왕 앞에서 아빠를 시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몽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리가 자기 친아들이 맞는 게 확실히 된 거야. 그래서 이 유리 왕자를 보고 주몽대왕은 마음이 아팠대. 지금까지 비류하고 온조는 항상 옆에 있어서 사랑을 받았잖아. 근데 이 유리 왕자는 있는지도 몰랐던 자식이었어. 그래서 유리 왕자한테 사랑과 총애를 듬뿍 쏟아주는데 그래서 이때 비류하고 온조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신하들 역시 유리가 다음 보위를 잇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비류하고 온조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부여에서 내려온 서형님인 유리 왕자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거 봤을 때 다음 보위는 저 새 형님인 유리가 앉게 될 것인데 저 새 형님이 보위 자리에 앉게 되면은 우리 형제들을 인정하려지 않고 죽여들 게 분명하니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차라리 남쪽에 내려가서 우리들만의 왕조를 만드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 비류 씨는 인천에 도읍 삼아서 미추홀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온조대왕께서는 한강을 도읍 삼아서 무슨 나라를 건국해? 십제를 건국을 한 거야. 원래 10명의 부족장에 추대에 받아서 온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십제였는데 여러 부족이 나중에 병합된과 동시에 일백백자 써서 백제라고 불러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 수도는 한강에 있는 어떤 성이냐면 위례성이야. 위례성. 그래서 위례성의 별명은 한강 지역에 있는 성이라고 해서 이 성을 한성 이렇게 부르죠. 근데 나중에 475년에 고구려 전성기를 이끈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의해서 위례성이 함락되고 만다. 그래서 위례성이 함락되게 되자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기 적합한 산이 많은 충청남도 공주로 수도를 옮기게 돼. 이 충남 공주를 이때 당시에는 웅진이라고 불렀어. 자, 근데 이 웅진에서 나중에 528년에 성왕 때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평야 지역이 많은 충청남도 부역은 사비성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백제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수도 변천사 두 차례 과정을 거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야. 위례성이 수도였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백제 건국한 시조가 온조잖아. 그리고 장수왕의 침략에 의해 가지고 그 살해당해서 위례성이 고구려 영토로 넘어간 시점이 5세기의 계로왕 때야. 그래서 온조대왕 때부터 계로대왕 때까지가 위례성 시대, 즉 백제 초기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웅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계로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인 문주가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이 문주왕 때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산이 많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거고 문주왕부터 6세기 초반 무령왕 때까지가 웅진 시대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시대니까 백제 뭐라고 분류하겠니? 중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538년에 사비성으로 수도를 옮긴 게 성왕이에요. 그리고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야? 상식이야. 누구야? 의자왕이야. 의자왕 때까지가 사비성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사비성 시대를 백제 후기라고 구분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도 나라다 보니까 정치 외교를 대표하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왕 옆에서 나라 업무를 보조해주고 있는 관료가 되고 있는 귀족 집단이 있단 말이야. 퀴즈. 왕권이 강할까? 귀족권이 더 강할까?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 다 알려줬는데. 야, 누구의 권력이 더 강할까? 왕권일까? 귀족권일까? 귀족 권력이야. 삼국시대는 무조건 귀족 중심 사회야. 그럼 왕 혼자 단독적으로 행정 업무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왕이 나란 일을 할 때마다 누구한테 동의를 거쳐야 돼?
귀족들. 그러니까 나란히 할 때마다 귀족회의라는 그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요. 이거는 근데 한능급 심화 문제에서 기본 영역에 해당해. 자, 이 백제 귀족회의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정사암회의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왜 귀족회의 이름을 정사암회의라고 부르냐면 백제의 마지막 수도성이 어디야? 삽이지. 여기가 지금 현재 지명상 충청남도 부여군이에요. 부여군에 호암사라는 절이 있다. 무슨 절? 호암사. 그 호암사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오늘 뭐 회의하냐라는 식으로 나랏일을 회의했다고 해서 이 바위 이름이 정사를 논하는 바위라고 해서 정사암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사암이라는 바위 앞에서 이런 귀족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대표가 있겠지. 이 귀족 대표 이름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상좌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상좌평이든 정사암이든 이런 용어 나오면 아, 이거 백제사료다 이렇게 구분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힘드신 건 아니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 자, 백제 역사는 몇 세기부터 볼 거냐면 3세기부터 볼 거야. 3세기에 이제 고이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계셔. 자, 일단은 나라 건국 순서로 따지면은 삼국 중에 어떤 나라가 먼저 건국된다고? 신라. 그 다음에 건국된 건 어떤 나라야? 고구려. 그 다음은 백제야. 자,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에 그 전성기 있잖아. 전성기 순서. 자, 4세기 어떤 나라가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지? 백제. 그 다음에 5세기 고구려. 마지막 6세기 신라. 이렇게 되지. 자, 백제가 가장 늦게 건국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찍 뭘 맞이? 전성기를 맞이한 국가지. 그 이유가 우리 고이왕님께서 가장 일찍 내치 정비를 다 끝마쳐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토 확장에서 4세기의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야. 자, 백제가 온조대왕이 나라를 건국했을 때 어떤 강 유역에서 건국됐다 그랬지? 한강. 뭐 한강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살기 너무 좋아요. 지금 땅값 개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도 살기 좋아서 여러 부족이 같이 공존하면서 먹고 살았다. 그러면 이 고이왕 때 백제가 대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강 유역을 백제 영토로 다 뭐 해야 돼? 병합을 해야지. 그래서 군사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한강 유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자신의 신하로 다 병합하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이때 다 마련된 거야.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고이왕 때요. 율령을 수용하고요. 반포했어요. 나 이거 저번 시간에 알려줬어. 율령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 법률을 말하는 거야?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체계적인 법률을 말하는 거야. 근데 잘 들어. 율령을 수용 반포했다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거지 기록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때 막 고이왕 때 범장지법 등 여러 법률이 나온 거 봤을 때 아마 이 고이왕 때 법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자격증 시험에서 잘 안 나온다. 추측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고이왕 때 또 한 가지 업적이 있어. 16관등제를 정비하십니다. 백제는 관등이 16관등제예요. 관등이 뭔데요? 관료 등급 총 몇 등급? 16등급. 현 대한민국은 몇 급까지 있지? 9급. 아, 그리고 좀 미리 얘기를 하지만은 그 선생님이 오늘 아침에 자다가 왼쪽 어깨에 담이 걸렸거든. 그래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어났거든.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굴러 떨어져서 일어났어. 그래서 지금 내가 모가지가 안 돌아가. 어. 그래서 이렇게 몸을 돌려야 돼. 매 힘들어. 존나 아파. 지금 오늘 강사 인생 10년 중에 제일 아픈 날이야 오늘 지금. 자, 아무튼간에 16관, 우리는 9급까지 있지. 백제는 몇 급까지 있는 거야? 16급까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16급의 그 공무원들 딱 봐도 위계서열을 구분할 수 있게끔 구분을 좀 지어줘야 행정 업무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겠죠. 그래서 한눈에 위계질서를 구분할 수 있도록 3색깔의 공복을 입혀요. 공복은 공무원 옷차림을 말하는 거야. 자, 삼색 위에다가 별표 때릴래? 자,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삼색 공복을 갖고 있는 거는 백제가 유일해요. 그래서 사료를 읽는데 색깔이 3개밖에 없지. 그건 무조건 백제 사료인 거야. 자, 그러면 사료 얘기하자면 자, 이렇게 돼 있어. 6급 공무원 이상, 즉 고위급 공무원은 자주색을 입고요. 11급 공무원 이상은 비색을 입고 그 다음에 16급 이상의 하급 공무원은 청색을 입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왕의 호출에 따라 정사회의에 참여해. 근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귀족이 자주색 공복을 입고 있어. 높으신 분이야, 낮으신 분이야? 그래, 그럼 눈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청색 공복을 입고 오셔. 낮으신 분이야, 높으신 분이야? 걔 낮은 분이야. 어깨빵 하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계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복 색깔을 정했다. 다시 말하지만 삼색은 백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사색으로 떨어져. 오케이.
자, 그래요. 네, 아무튼 공무제도까지 다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고위왕 때 범장지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됐답니다. 범장지법. 자, 그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나란이라는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돼, 안 돼? 안 돼. 자, 나란이라는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잖아. 관직 박탈에 평생 유배형에 처하는 게 범장지법이야. 그래서 이거는 역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위왕 때 뭔가 법 체제가 만들어졌나 보다 해서 이거를 업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리고 왕이 아무리 잘나도 혼자서 그 많은 나랏일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해. 그래서 왕의 행정 업무를 보좌해 줄 수 있는 6명의 재상을 밑에다 두는데 이 6명의 재상을 통틀어서 육자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을까? 사실 없어. 왜 그러냐면은 고등한국사 같은 경우는 서술형 단답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외우라 그러거든. 근데 이건 다 객관식 문제잖아. 자, 이 명칭 나오면 다 백제사료로 때려박으면 돼. 일단은 첫 번째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뇌신자평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어. 애가 뭘 담당한다고? 왕명을 출납을 담당한다고. 그럼 이게 뭔 소린데요? 자, 왕의 명령을 신하에게 전달해주고 신하들이 뜻이 있을 때 왕에게 뭘 올린다 그러지? 상소. 이걸 간략하게 간추려서 왕이 보기 쉽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럼 애가 뭐야? 왕의 비서실장인 거야. 지금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장인 거지. 이해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내두자평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는데요. 이 내두자평은 나라의 재정과 세금을 담당하는 친구예요. 그럼 뭐 지금 따지면 재정기획부 장관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내법좌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또 내법좌평. 관직 명칭이야. 자, 내법좌평은 딱 봐도 뭘 관장해? 법률과 소송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법무부 장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좌평이라고 하는 게 있어. 조정좌평. 이 조정좌평은 소송을 담당해요. 재판 같은 걸 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법원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사좌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사좌평 같은 경우에는 궁궐 수기를 담당해. 선생님, 궁궐 수기가 뭔데요? 자, 궁궐에서 먹고 자면서 궁궐을 뭐 하는 거야?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이 병관자평이야, 병관자평. 그럼 이 병관자평은 딱 봐도 뭘 담당하는 거야? 나라의 병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재상을 뒀고 나란 일을 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만 치자. 자, 여기 맨 위에 있는 왕명출납 때 담당하는 내신자평 친구 있죠? 요 친구의 별명이 뭐냐면 이 좌평 중에 으뜸좌평이라고 해서 상좌평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귀족회인 정사메이를 뭐 하는 거야? 주관하는 애인 거야. 그래서 내신자평과 상자평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조금 선생님이 좀 쉬운 팁 알려드리자면 니네들이 사료 있는데 뭐뭐 좌평으로 관직이 끝나잖아. 백제로 때려박으면 다 정답이야. 됐지? 객관식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자 한다면은 이런 거는 좀 다 외우면 좋다. 근데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객관식 문제니까 그냥 자격증 시험답게 공부하고 끝내자. 자, 그리고 이제 4세기 갈게. 4세기. 4세기면 이제 고유왕이 이렇게 내치정을 싹 다 잘 끝내놨으니까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자, 이거 모르면 설날에 동생들한테 능욕당해. 자, 4세기의 전성기 누구야? 백제. 근초고왕이야.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걸로 기억해. 내 기억사. 자, 아무튼간에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영화 중에 그거 아나? 황산벌이라는 영화 알아? 거기 보면 백제 군사들이 전라도 사투리 쓰거든. 그럼 그거는 역사적으로 맞는 걸까? 역사 고증 오류야. 애당초에 백제인들은 전라도인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처음에 도읍 잡아서 시작한 지역이 어디야? 한강이야. 얘네들은 서울 사투리 써야 돼. 오히려 서울 지방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한 백제 군사가 근총왕 때 충청도 여기 전라도까지 점령을 해서 여기를 통틀어 마한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마한 일대를 싹 다 병합하는데 성공하게 된 거야. 당시 충청 전라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총 54개 부족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다 복속하면서 마한 일대를 싹 다 병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영토를 이만큼 확장한 거죠. 그리고 근총왕은 욕심이 더 있어요. 북쪽으로 영토를 더 확장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북쪽으로 진경하다 보니까 지금 정은이가 살고 있는 어디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 평양에 도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때 당시 평양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고고 원앙이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었거든. 그래서 371년에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내가 고구려 역사 하면서 알려줬을 거야. 평양성을 함락해 못해? 못하죠. 근데 여기 그 과정 안에서 평양성 전투 과정 안에서 고구려의 왕 누가 전사해? 고고원왕이 전사하죠. 기억 하나 모르겠다. 고고원왕의 본명이 뭐지?
그래. 그래서 근초광의 병사에 의해서 고사유가 전사했다라고 한능검 사료 문제에서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하고 고구려는 원래 형제국가라고 하는 인식하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때부터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버렸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확장한 업적이 있어요. 자, 중국의 요서 지역부터 산동반도, 일본 남단의 규슈섬까지 영역을 확장했다라는 중국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자. 여기가 요하강이야. 요하강 서쪽이 요서잖아. 그리고 여기 태산 동쪽이 산동 지역이잖아. 그리고 일본 남단의 규슈까지 영토를 확장할 때, 그래서 중국 역사 기록에 따르자면, 수서와 양서 기록에 따르자면 이때 당시 근초고항이 장악했던 영토는 이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이 대외 진출에 대한 역사는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공식적인 역사로 인정을 안 해요. 이유가 중국 역사 기록인 수서 양서의 기록에만 있지 우리나라 백제 역사서가 한 권도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는 기록 하나도 없어. 그러면 중국 애들이 기록해 놓은 걸 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 우리나라 역사 기록이 없는데. 그래서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로 아마 진출은 했겠지 하면서 이제 진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어?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면, 내가 대학원을 갔거든. 대학원 가서 뭐부터 하는지 알아? 내가 알고 있는 역사사실 부정부터 들어가. 그래서 교수님이 너 한국사 공부 많이 했지?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고등한국사에서 배웠던 모든 고대사는 다 구라야. 90%가 다 가짜야. 이것부터 시작했거든. 그래서 난 힘들었어, 대학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 고대사는 거의 밝혀진 게 없어서, 행여나 만약에 나중에 사학을 공부한다고 친다면은 고대사 연구하면은 거의 자살행위예요. 논문 쓸 게 없어요. 기록도 없고. 여기가, 그리고 전라도가 여기가 그래도 백제 땅이잖아. 행여나 여기 놀이터 땅 파다가 백제 역사서 하나라도 발견되잖아.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게 될 거야. 근데 그 지랄 하늘이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경제활동 하는 게 훨 낫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영토가 요만큼 확장된 게 근초고항 때의 업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초고항 때요, 이렇게 이제 동맹체제를 구성해요. 백제하고요, 어떤 나라가 친하냐면 가야국하고 친해요. 그리고 일본하고도 친하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 가야 외 3국 군사 안보 동맹이 근초고항 때 체결이 되게 된 거야. 특히 백제는 외왕을 책봉하면서 자신의 신하 국가로 잘 대해줬거든. 이때 근초고항이 외왕에게 아직기라고 하는 인물을 선물로 보내요. 아직기 사람이야. 그래서 왜 보냈냐면, 저기 일본이 섬나라잖아. 이때 당시 타는 말 알지? 이 말이 한 마리도 없었대. 그래서 저 외놈들한테 말을 타는 법과 기르는 법, 말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 몇 필을 이제 아직기 손에다가 딱 쥐어주고, 가서 말 타는 법 좀 얘네들한테 알려줘 하면서 보낸 거야. 근데 아직기가 유학을 잘하는 유학자 출신의 학자란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타는 거야, 일본 놈들아,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있었는데, 당시 외왕이 아직기가 머리가 똑똑한 걸 알아. 근데 이 외왕의 아들 이름이 토도치랑자야, 태자. 근데 애가 개빡대가리 새끼야. 그래서 이 아직기가 머리가 좋은 거 같으니까, 아직기 씨 혹시 내 아들 과외 선생님이 되셔서 이 토도치랑자 태자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과외비 많이 드림 해서 과외 선생 역할을 몇 년 했대. 근데 이 아직기가 교수법이 워낙에 탁월해서 머리가 빡대가리인 토도치랑자가 또 지니어스가 된 거야. 그러면 외왕 입장에서는 백제인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겠지. 그래서 아직기 같은 유명한 인사 한 명만 더 보내주세요. 외왕의 요청에 따라서 두 번째로 간 게 왕인학자셔. 그럼 이분은 외왕의 요청에 따라서 일본에 파견됐으니까 빈손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인학자는 천자문하고 그 다음에 논어라고 하는 경전을 두 손 가득히 들고 외왕에게 간 거야. 자, 풀자. 천자문은 어느 나라 글자지? 왜 이거 젖었냐? 천자문은 어느 나라 글자지? 한자지. 중국 글자지. 한자, 즉 글자가 이 왕인학자에 의해서 4세기 무렵에 일본 열도로 처음 전파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매년 왕인 행사를 해요. 왕인학자가 뭘 처음으로 전파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왕인 이꼴 세종대왕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매년 왕인을 모시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 찍은 거 있는데 유튜브 치면 볼 수 있는데 졸라 재미없어요. 1시간 동안 우리 교수님이 틀어줬는데 보다 잤어 나도. 자, 아무튼 간에 한자. 그리고 이제 이 논어라고 하는 거는 유학 경전이지. 그래서 일본의 유학과 한자라는 글자를 처음으로 전달해 준 게 왕인학자의 업적이다. 그리고 근초고항 때 실제로 왕권이 굉장히 강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금구수 태자에게 그대로 왕위를 물려줘요. 백제 역사상 최초로 부자 상속을 했던 사람이 근초고항이야. 자, 그리고 근초고항 다음이 근구수왕인데, 이 사람 업적은 병 걸려서 일찍 죽은 게 업적이에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근구수왕의 아들 침류왕이 즉위하게 돼. 침류왕.
4세기 후반에. 별표 때려. 침략 많이 나와. 자, 일단은 이 침략왕 때 불교가 들어와. 잘 봐봐. 자, 중국이 이때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두 개 왕조로 쪼개져 있거든. 정말 심플하게 얘기할게. 자, 오랑캐들이 북쪽에서 살다가 내려와서 이 화북 지역에다가 만든 왕조를 북조 왕조라 그래. 얘네들은 오랑캐가 수립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 오랑캐들의 침략에 의해서 원래 중국인 리얼 짱칼러들을 한쪽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이 밀려 내려와서 여기 남쪽에다가 만든 게 남조 왕조야. 우리 백제 친구들은 이 친구들하고만 교류해요. 왜 그런지 알아? 이 새끼들은 오랑캐야. 진짜 중국 왕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진짜 리얼 짱가러들 한족이 만든 남조 왕조가 진짜 중국 정부라고 생각해서 남조 왕조하고만 주로 교류를 하는 게 특징인데 이 남조 왕조의 첫 번째 왕조가 동진이라고 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동진하고 그 교류하는 그 과정 안에서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 씨가 있어요. 이 마라난타가 백제에 배 타고 와가지고 우리 중국인이 믿는 빡빡이 신이에요. 믿어보세요 하면서 불교를 처음으로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 침략이 딱 불경 보니까 왕권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 백성들 사상 통일에도 도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자마자 합법화 공식 인정 과정을 밟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별표 치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런 거 수용 공인한 왕들이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래요. 4세기 끝 5세기 가자. 좀 속도감 낼 수밖에 없어. 한량이 많아. 자, 일단 5세기는 삼국 중에 어느 나라의 전성기? 고구려. 그러면 5세기에 혼자서 다 살았던 분이 계셔.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건 누구야? 광개토 대왕은 412년에 죽어. 그리고 그래 장수왕이야. 혼자서 96살 사셨으니까. 그래서 아무튼간에 장수왕 전성기예요. 그럼 장수왕이 이때 무슨 정책하지? 남하 정책. 남하 정책 하겠다고 수도를 국내성에서 어디로 전도하지? 평양성.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백제 왕이 비후왕이었거든. 비후왕 입장에서는 공포 그 자체 아니었겠냐. 갑자기 고구려의 수도가 남쪽인 평양성으로 이전이 됐고 여기에 막 군사가 집결되고 있어요. 그럼 니네가 비후왕이야. 머지않아 고구려의 군부대가 어디를 쳐들어온다는 예측이 들겠냐. 자기 나라 백제를 침략할 거라는 예측이 들겠지. 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지. 이때 당시 고구려 전 인구가 200만 명인데 백제하고 신라 합쳐도 8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력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약한 백제하고 신라가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동맹을 체결해야 돼. 그래서 이때 백제 왕이었던 비왕이 신라의 왕이 이때 눌지마리간이었어. 그래서 눌지마리간이라는 임금한테 그 고구려 장수왕인가 뭐 시킨가 곧 있으면 남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은데 힘이 약한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저지합시다. 이렇게 해서 433년 나제동맹이라는 게 이 순간 체결되게 된 거야. 그래서 나제동맹 이유는 뭐야? 장수왕의 무슨 정책을 막기 위해?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그래서 요거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제 한능검은 2018년까지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외울 게 많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외우면 좋아. 그 생선이 있으면 생선 이제 비눌 있죠. 그래서 유치하지만 나제동맹 생선 비눌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해요. 개 유치하지만 이제 나중에 감사할 거다. 이런 거 하나라도 있는 게. 자, 그리고 이제 계로왕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왕 계로왕. 자, 일단은 계로왕은 장수왕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공포 그 자체였어요. 당시 오랑캐들이 만든 왕조가 북조라 그랬잖아. 이 사실 북조의 원래 이름이 북이야. 당시 472년에 북이의 헌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 이 북이의 헌문제에게 SOS를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 역사가 있어요. 472년에. 자, 뭐냐면은 내용은 이거야. 백제 계로왕이 북조, 즉 북이 왕자 헌문제한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내. 옛날에 고구려는 백제하고 북이 사이에 있어서 양국 간의 교역을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국가였으나 어느 순간에 성격이 승냥이, 짐승같이 변해서 양 국가의 교역을 오히려 단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 이 무례한 고구려를 북이 황제께서 군사를 일으켜서 쳐들어가 주십시오. 그렇다면 백제 군사로 약한 남단을 고구려로 치겠습니다. 라는 식의 계약을 서신으로 보낸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장수왕이 남하 정책하기 전에 북조하고 남조 황제 사이를 어떻게 해요? 친하게끔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기 배풀을 치겠다라고 서신으로 보낸 거야, 계로왕이. 그래서 장수왕은 야, 이거 쪽지 잘못 왔나 보다. 이거 장수왕 거 아니야? 하면서 장수왕한테 이 서신 그대로 전달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장수왕이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야. 양쪽에서 협공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걸 보복하고자 장수왕이 고구려 군부대 3만을 이끌고 475년에 백제의 수도성이 어디요? 위례성이야. 이때 위례성을 공격을 하게 돼요. 이때 계로왕 아들이 문주태자였거든. 계로왕은 어떻게든 수도성인 위례성을 지키고자 막 싸워.
그리고 일단 동맹 국가가 신라잖아. 그래서 이제 문주태자한테 지령을 하다래. 야, 너는 나가가지고 신라의 자비마리간 임금을 설득하여 어떻게든 신라의 원군을 받아서 위례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제 시간 안에 도착하라 하면서 이제 문주태자는 신라 쪽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자기들 위례성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계속 싸우다가 위례성이 이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 함락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자 위례성 서쪽문으로 말을 타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위례성 인근에 아차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 아차산성에 여태 계로왕이 숨었는데 장수왕의 고구려 군부대가 계로왕이 숨은 아차산성을 습격해서 계로왕을 직접 잡아 목을 참수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계로왕은 어디서 죽은 거야? 고구려 장수왕의 군부대에 의해서 아차산성이라는 장소에서 죽게 된 거야. 됐지? 오케이, 이거 중요해.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조태자는 신라의 자비마리간한테 원군을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수도성인 위례성은 넘어갔고 아버지는 아차산성에서 고구려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네. 자, 그래서 이 문조왕은 위례성이 함락됐으니까 위례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 없어? 불가능하지. 그래서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아내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 즉 산이 많은 충청남도 공주 웅진성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이 백제인들이 한강에 있는 위례성을 도읍 삼아서 나라를 운영을 했잖아. 서울 사람들이지? 그럼 지금 현재 수도가 어디로 이전된 거예요? 충남으로 이전이 된 거잖아. 그럼 충남 토착 귀족들한테 잘해줘야 돼, 못해줘야 돼? 졸라 잘해줘야지. 근데 이 백제인들은 여기 이제 거국공신 세력 한강에 있는 귀족들 말고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방 귀족들은. 그러니까 이제 정사함이 귀족회의 할 때 걔네들 쌩까고 맨날 뺀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웅진 지역의 토착 귀족인 해씨 집안 사람들이 아니 지들은 갑자기 우리 지역 와가지고 집 지어놓고 살면서 우리 개무시하네. 아, 참고로 이 문조왕의 취미가 사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냥터에 사냥 가기로 했는데 2주 동안 왕께서 안 돌아오시는 거야, 궁궐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뒤늦게 그 사냥터를 수색한 결과 숲을 떠면서 암살된 상태로 시신으로 발견되게 돼. 결국 이 해씨 집안 귀족들이 이 사람을 살해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귀족들은 왕을 죽이고 있고 장수왕은 뒤져 안 뒤져? 뒤지지도 않고 계속 영토를 뺏고 있어요. 이런 개환장 아모르 파티 같은 상황을 문주왕 다음 왕인 동성왕이 물려받은 거야. 그럼 이제 동성왕 입장에서는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신라하고의 동맹 관계를 약하게 만들어야 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 강하게. 그럼 동맹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지? 양 국가가 뭐 하는 거? 아니 이미 동맹했잖아. 그럼 더 강하게 만들려면 뭘 해야 돼? 결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동성왕은 신라의 이때 당시의 왕이 소지마리간이야. 그래서 이 소지마리간이라는 임금님한테 Do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를 요청해. 이게 이제 493년에 신라와 백제가 된 결혼동맹이야. 결혼동맹. 자, 그럼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동성왕도 남자겠지. 소지마리간도 남자겠지. 남자끼리 결혼해? 게이야? 그래서 동성왕인가? 그럴 수는 없잖아, 그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게이로 만들면은 외우기가 편해요. 그래서 동성결혼 이렇게 외우면 편해. 자, 보통 이쪽 소지마리간 딸이 동성한테 시집가면 되는 거야. 근데 소지마리간이 딸이 없다. 그래서 소지마리간의 친척이 1급 관직을 신라에서는 이벌찬 직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벌찬 직책에 앉아있는 비지라고 하는 공무원이 있어. 이 사람이 소지마리간 친척이야. 그래서 이 비지가 딸이 있다. 그래서 이 비지의 딸을 동성왕한테 시집 보낸 거야. 조카를 보낸 거지. 어쨌든 간에 옆에다 적어봐. 백제 왕족 성씨가 부여씨야. 이거 온조가 나라 건국하고 나서 만든 왕족 씨거든. 그래서 부여씨라고 하는 성씨가 나오면은 어느 나라 사료? 백제 사료야. 자, 그리고 이제 신라 쪽 가문의 성씨는 뭐예요? 경주 김가 아니겠어? 그래서 경주 김씨하고 부여 왕족 성씨 간에 혼인 동맹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세기에 넘어갈게요. 6세기. 6세기. 자, 일단 이 6세기에는 백제가 5세기 때 나락을 기게 되잖아.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 이름이 무령왕이셔. 무령왕. 자, 일단 이 무령왕이 없죠. 일단은 내치 정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방에 있는 귀족들이 지금 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잖아. 그래서 지방에 있는 토착 귀족들의 힘부터 누르고자 22담로라고 하는 특수 행정구역을 지방에 설치를 하게 돼. 자, 그럼 이 구역에 지방에 있는 토착 세력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남을 지방관으로 파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토착 세력들한테 돈 먹고 결탁을 해버려. 그럼 남을 파견하면 돼? 아니야. 야, 니네들이 인생 살면서 가장 믿는 존재가 뭐야? 패밀리, 가족이지. 그럼 왕의 가족을 줄여서 뭐라 그래? 왕족. 그래서 22담로 구역의 지방관으로서 왕족들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통제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게 이번에 동아시아사 수능 시험에 나왔던 걸 기억해요. 중국의 남조 왕조 중에 양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나라하고 교류한 역사가 있대. 자, 잘 들어. 중국의 양나라하고 교류를 했대. 여기 남쪽에 있는. 그럼 이런 주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양나라하고 교류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거기 그림 그려져 있을 텐데 양직공도라고 하는 그림이 양나라 유적터에서 발견이 돼요. 양직공도는 뭐냐면 아유 그 백제 사신이 여기 양나라 수도로 자꾸 놀러가. 요때 양나라 황제 이름이 양무제 소현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백제 사신 올 때마다 야 너 왔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하면서 이제 백제 사신의 모습을 계속 그려놓은 거야. 그림 그리면서 물어봐. 야 니네 왕 뭐 하고 있냐 요즘에? 이러니까 이제 여기 백제사신 그려져 있으면은 여기 옆에 글 있잖아. 그 글 내용이 이거야. 저희 왕께서는 그 지방 귀족들 통제하겠다고 20이담로 설치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이 양나라 유적터에서 발견 안 됐으면 우리는 무령왕의 업적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애당초에. 자, 아무튼간에 이게 양직공도가 그래서 중국 양나라하고 교류했다는 증거고 상식이야. 무령왕의 무덤을 뭐라 그래? 그래 무령왕릉이야. 근데 이 무령왕릉이 어떤 양식으로 축조가 됐냐면 벽돌 양식으로 축조됐어. 나 이거 저번에 가르쳤을 텐데 벽돌 양식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 어떤 나라 양식이지? 중국. 아, 중국 양식 갖다 무덤이 만들어진 거 봤을 때 무령왕 때 중국과 교역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령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이에요. 이 양반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옆에다가 써놔. 성왕의 본명이 항상 사료 문제로 나오거든. 한능검 시험에. 자, 왕족 성씨가 부여씨라 그랬지 백제는. 자, 부여 명농이에요. 항상 이분은 계속 나와. 부여 명농. 그래서 부여 명농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백제 6세기 후반에 성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단 이 성왕은 즉위했을 때 뭐라고 이제 즉위하냐면 난 제2의 근초고왕이 될 거야 하면서 즉위하신 분이야. 그럼 고구려한테 빼앗긴 영토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수복하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가 지금까지 수도가 웅진이야. 산이 많아. 외적의 침략 방비에는 용이하나 대외 진출에는 불리한 지역이야. 산지라. 그래서 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평야 지역인 사비성으로 538년에 수도를 바꾸게 돼요. 아, 그리고 연도 외울 필요 없다 그랬다.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새 출발하려고 하잖아. 야,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새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뭐부터 바꾸지? 그래. 간판부터 바꾸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백제라는 국호를 버리고 남쪽에 있는 부여국이야 해서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교체를 하게 돼. 요때.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중앙과 지방을 체계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체제를 정비하는데요. 이게 5부, 5방, 22부 행정체제예요. 이게 먼저 천천히 설명할게. 자, 일단 백제 수도성은 성왕 때 이후로 어디로 변경됐어? 사비성. 충남 부여지. 자, 이 사비성을 원활히 통치하기 위해서 중앙구역을 5구역을 쪼개는 거야. 5부. 이건 고구려하고 비슷해. 고구려의 고국천왕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니? 이렇게 성이 네모나게 있으면 자, 북부, 중부, 남부, 동부, 서부. 여기도 비슷해요. 북부, 내부라 그래 여기를. 내부, 남부, 동부, 서부 해서 5구역으로 쪼갠 거야. 서울을 동대문구, 서대문구, 남대문구 쪼개듯이. 자, 그리고 이게 지방인데 지방을 5구역을 쪼개. 거기를 방구역이라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행정구역 단위를 내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 도잖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그런데 여기 백제 성왕 시절에는 뭐라고 부른 거야? 방구역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래서 크게는 지방에 5개인데 걷다가 적어. 자, 봐봐. 그럼 이 방구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왕께서는 지방관을 여기에다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야 돼. 이 방구역에 파견된 지방관 이름이 방령이에요. 이거 자격증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그래서 방령이라고 하는 지방관 명칭이 나오면 방령이야. 백제 사료야. 그럼 쌤 22부는 뭔데요? 지난날 고유왕 3세기 때부터 6명의 재상들이 업무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나랏일 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랏일은 많아져 적어져? 더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 6명의 재상들이 업무별로 나눠서 하기가 이제 역부족이야. 그래서 이거를 관청화시킨 거야. 행정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내관 12부. 자,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서 중요한 상식 하나가 있어. 자, 공부할 때 내자가 나오지? 이게 안내자야? 관청관자고. 그러면 이게 중앙을 뜻하는 걸까? 지방을 뜻하는 걸까? 중앙. 그래서 중앙의 행정 업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몇 개의 관청을 두었다? 12개의 관청을 설치했다. 뭐 지금으로 따자면 보건복지부, 국방부 이런 행정부서 12개를 깐 거야. 중앙 행정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외관 10부를 설치해요. 그러면은 내가 중앙을 뜻하는 거라면 외는 뭘 뜻하는 거게요? 지방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의 행정일을 위해서 지방관청 몇 개를 두었다? 10개를 두었다. 그럼 합치면 총 몇 개야?
22개예요. 그래서 22부 행정관청을 설치했다는 게 이 말이고요. 그리고 552년에 야, 백제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어떤 나라야? 저게 섬나라. 일본이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불교를 전파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 성황 밑에 노리사치계라고 하던 승려가 있어. 그래서 이 노리사치계한테 명령 내린 거야. 야, 노리사치계야, 저기 일본 애들한테 부처를 알려주거라. 이렇게 해서 552년에 노리사치계가 불상과 불경 들고 일본에 도착을 해. 그때 일본의 실권자는 쇼토쿠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듣자마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이제 불교 국가가 되게 되죠. 즉 노리사치계의 업적은 어디에 불교를 전파했다?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업적 갖고 계신 게 노리사치계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별표.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 성황 때는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장악한 역사가 있어요. 551년에. 그럼 장악이면 장악이지 일시적 장악은 뭐냐? 또 옆에다 써놔대고 있어. 성황하고 항상 세트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 성황이 6세기 후반이야. 생각. 6세기 후반에 신라 전성기지. 그럼 그 전성기 황제 누구지? 진흥왕이야.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은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잘 들어봐. 요때 고구려가 중국 국가하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 그래서 당시 백제 왕이었던 성왕은 지금이 고구려 놈들한테 빼앗긴 한강 유역을 수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본 거야. 근데 백제 국력만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당시 신라의 진흥왕에게 제2차 나제 동맹을 건의해요. 그래서 신라하고 백제가 2차 나제 동맹군을 조성해서 한강에 있는 고구려 군부대를 쳐서 고구려를 한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한강 유역 땅을 우리가 수복하게 된다면 백제의 반원지가 한강 하류 땅이니 하류는 백제가 먹고 상류는 신라 진흥왕이 먹어라. 이렇게 해서 합의가 들어간 거야. 이렇게 해서 백제 신라군은요 연합군을 조성해서 한강에 있는 고구려 애들을 몰아내는데 성공해요. 그래서 일시적 장악이야. 됐지? 자, 근데 이때 신라 진흥왕이 상류 땅 처음 온단 말이야. 내가 신라 역사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거든. 얘네들 거의 히키코모리예요. 왜 그러냐면 태백산맥, 소령산맥, 노령산맥 이런 데에 짱 박혀가지고 얘네들은 구석에 있어. 그럼 이렇게 구석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신라의 왕인 진흥왕은 한강 땅을 본 적이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근데 백제 성왕이 같이 연합 공격해가지고 한강 땅 얻게 되면 상류 땅을 주겠대. 아니 뭔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땅을 주겠다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야. 딱 가니까 여기는 노다지 땅인데 여기는 개쓰레기 땅이더라고. 자, 한강 하류는 바닷길하고 연결돼 있지. 그럼 어느 나라하고 교역하기 편해? 중국과 교역하기 편해서 돈이 되는 장소야. 심지어 물도 많고 농토도 좋아서 농사도 잘 돼. 근데 상류는 혹시 팬현상이라고 들어봤냐? 팬현상? 자, 그 여름에 우리나라에는 담 걸려갖고 너무 힘들어. 자, 여름에 더운 바람이 불어, 추운 바람이 불어. 그렇지, 이건 당연한 소리지. 더운 바람이 불지. 환태평양 아니 환태평양이래. 뭐야? 여기 이제 북태평양 기단에 이제 영향에 따라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잖아. 근데 여기에 산이 높은 게 있어가지고 이 산 아래에 이렇게 바짝물들이 있는데 더운 바람이 산을 못 넘고 여기에서 계속 고여버리는 거야. 그럼 이쪽 상류 지역에 있는 바짝물도 다 어떻게 돼? 타 죽게 되겠지? 그냥 이런 쓰레기 땅을 준 거지. 그래서 진흥왕은 배신감을 느껴서 원래 백제한테 주기로 한강 하류 땅까지 공격해서 자기들이 먹어버려요. 그래서 여태 6세기 진흥왕 때 이런 과정 안에서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태 진흥왕 때가 신라 전성기인 거야. 됐지? 그러면은 빼앗긴 한강 하류 땅을 백제 성왕은 다시 되찾아야겠다. 그래서 나제 전쟁이 갑자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관점에서 좀 해석해 보면 고구려가 한강 땅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제 신라가 손잡고 이렇게 쳐들어와.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 고구려는 퇴각을 했는데 지들끼리 갑자기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근데 신라의 군부대가 워낙에 잘 싸운지라 백제 성왕의 군부대가 계속 연전연패하는 상황이었대. 당시 이제 성왕의 맏아들 태자가 전선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백제 사기가 떨어진 거야. 군사들의 사기가. 그래서 아버지이자 왕인 성왕에게 서신을 보냈대요. 이제 왕께서 전선에 나오셔서 백성들의 사기를 좀 독려시켜 주십시오라는 서신을 보냈대. 왕으로서 해야지. 그래서 자기를 보필하는 호위무사 50명과 함께 성곽을 나서게 되는데 여태 신라 장수 도도와 김무력 장군이 성왕이 지금 충청북도 옥천이 있거든. 거기에 무슨 성이 있냐면 관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 여기로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매복하고 있었는데 매복돼 있는지도 모르고 성왕과 50명의 호위 병사들은 관산성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상선 전투를 통해서 신라 병사들한테 포로로 잡힌 게 성왕이었다. 여태 이제 포박이 됐거든. 자, 성왕은 포박되자마자 오늘 자신의 운명을 깨달아요. 뒤지겠죠. 그래서 성왕은 신라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 신라 병사들 중 가장 직급이 높은 자가 누구인가? 나는 그 자한테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죽는 거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하지만 백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난데
내가 죽어도 신라에서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한테 죽는 영예는 좀 이제 해주라는 거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던 신라 장수 고관 도도가 신라 병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쳤어. 여기 신라 병사들 중에서 가장 직급 낮은 새끼 나와. 이러니까 이제 노비 한 마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너 여기 왜 전쟁에 참여했냐? 이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면 면천시켜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이 새끼한테 칼 줘. 이렇게 해서 노비한테 참수당한 게 성왕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산성에서 누가 죽었다? 백제왕 부여 명농 성왕이 참수당했다라는 거야. 자, 옆에다가 적어. 이거 한능검에서 필수야. 보자. 자, 4세기 후반 무렵에 아유 힘들어. 백제 군사 공격에 의해서 고구려 왕이 죽었대. 그럼 어떤 전투야? 그렇죠. 아, 갑자기 정막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평양성 전투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백제는 어떤 왕이지? 근초고왕.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야. 아, 제발 고국 천왕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고국 원왕이야. 아니, 그러니까 원통왕이 죽었다 해서 이제 고국 원왕 이렇게 외우면 편하지. 그래. 그리고 이제 고국 원왕 본명은 내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랬어. 사료에 고사유 씨 이렇게 나온다 그랬다. 고사유. 자, 그리고 이제 5세기 무렵에 고구려의 군사 공격에 의해서 백제의 왕이 사살되었다라고 나와. 어떤 산성에서? 그래. 서울 인근의 아차산성에서. 아차산성. 그러면 이제 고구려의 왕은 누구야? 창수왕이겠고 5세기니까. 백제는 누구야? 깨로왕이에요. 그래서 깨로 하면서 죽었다고 해서 깨로왕 이렇게 외우면 조금 편해. 자, 그다음에 이제 6세기로 넘어갈게요. 6세기. 6세기. 아유 씨, 힘들어. 자, 신라의 군사 공격에 의해서 백제 왕이 사살됐대요. 그럼 신라는 어떤 왕? 6세기니까 진흥왕. 백제는 성왕. 근데 이 성왕의 본명이 사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 명농씨. 어떤 성 전투에서 죽었지? 관산성 전투에서 사살당한 거야. 자, 이거는 무조건 나와. 자격증 시험에서. 무조건. 이게 사료에서 포인트야. 자, 이거를 무작위로 이제 평가원들은 섞어 놓을 거야. 그래서 이 사료를 순서대로 배열하라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이에요. 나 물 좀 마실게. 아우, 갈증나. 아유, 진짜 힘들다. 강의를 하는데 왼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어. 왼쪽으로 고개가 들어가야 니들을 보는데 계속 하자. 계속.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죽었어. 자, 그리고 이제 7세기 간다. 7세기. 7세기에는 7세기 초반에 무왕이 있었어요. 무왕. 혹시 님들아 서동요 이야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서동으로 추정되는 사람인데 서동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백제 언어로 서동은 말을 파는 아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가 뭐냐면 그 고구마 생각할 필요 없어. 고구마는 조선 후기 영조 때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뿌리 음식, 칡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주로 옛날에 간식거리로 주로서 먹었거든. 이런 걸 팔고 다니는 애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서동 씨가요, 신라 경주에 말을 팔려고 갔다. 근데 그때 신라 왕이 누구냐면 7세기 진평왕이었어. 이 진평왕이 자기 딸들하고 행차를 하대, 말 타고. 근데 이 진평왕의 둘째 딸 이름이 뭔지 아니? 선화공주야. 그래서 이 선화공주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서동은 쌍남자야. 십태토남이야.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무조건 내 여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머리를 쓰면서 계략을 만들게 되는데 신라 경주에 어린애들 많을 거 아니야. 마가 그때 당시 간식거리라 그랬지. 그래서 과자, 말을 이렇게 뇌물로 주면서 내가 작곡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경주 바닥에서 부르고 다녀줘. 애들한테 이렇게 뇌물 주고 음악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뇌물 받았으니까 뇌물 값어치를 해야겠지. 노래를 졸라 부르고 다니는데 그 노래 이름이 서동요가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거야. 선화공주는 어떤 외간 남자한테 첫눈에 반해서 그 외간 남자하고 잠자리를 청하기 위해서 매일 밤 궁궐 밖을 나선대요. 이러고 이제 막 노래 부르고 다닌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지금의 뭐 코드쿤스트 그루비럼처럼 작곡 존나 잘했나 봐. 이게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경주 신라 사람들이 다 따라 노래 부르는 거야. 그럼 진평왕 귀에 들어가겠지. 근데 자기 딸내미가 이 노래 가사에 따르자면은 어떤 외간 남자한테 홀딱 반해서 잠자리 갖기 위해서 매번 궁궐 밖을 나선대. 그럼 아비로서 화가 나왔나? 나겠지. 너는 씨바 너 내 딸이 아니다. 궁궐 밖을 나가라. 해서 강제 출가당하세요. 선화공주가. 그때 이제 그 선화공주를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말 타고 있었던 서동이었어. 그래서 선화공주한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갈 데 없으면 제 뒤에 타시지요. 제 집에 갑시다.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는 이제 서동 따라서 자기 집에 가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서동이 그래도 얼굴이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따라갔겠지. 근데 이제 서동하고 막 이제 같이 살 궁리를 하는데 서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밭작물 기르는 밭이 있대. 근데 어느 순간 거기서 번쩍거리는 돌이 있는데 그게 자꾸 농사짓는데 걸리적거려서 한 곳에다 모아놨다 그러는 거야. 그 딱 가서 보니까 금인 거야.
그래서 선아가 이거 금이잖아 병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반하고 막 그래서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진평왕한테 이 금을 다 전송을 했대요. 이때 어떤 조술수는 승려가 있대. 그래서 그 승려가 이 금을 공중에 띄워가지고 경주 바닥에 다 보냈대요. 이렇게 해서 양 이제 결혼을 허락받게 됐고 이 서동은 나중에 백제의 무왕으로서 즉위하게 됐고 그때 선화공주는 왕비가 됐다라는 설화야. 됐지? 자. 서동윤 설화에 따르자면 선화공주는 지금 전북 익산 땅 있지. 저 익산 땅을 좀 좋아했대. 그래서 자주 행차를 했는데 그 익산에 갑자기 용 한 마리 월 뛰쳐나와가지고 좌표를 찍어준 거야. 이 여기다가 사찰 만들어 하면서 뿅 사라진 거지. 이걸 자기 남편한테 알리게 됐고 그 익산에다가 만든 사찰 이름이 미륵사예요. 그러면은 익산 미륵사라고 하는 사찰에 대표적으로 무슨 석탑이 있지? 미륵사지 석탑이 있잖아. 이 미륵사지 석탑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륵사지 석탑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 이 미륵사지 석탑에 숨겨져 있는 역사가 있어. 이거를 나중에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해체 작업하면서 복원 작업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처음 이 석탑을 뜯어본단 말이야. 탑신부 영역을. 근데 딱 뜯으니까 항아리 하나가 발견된 거야. 이 항아리 이름이 금제사리 봉영기야. 거기에 쪽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쪽지를 고고학자들이 여는 순간 우리나라 사학계는 완전히 뒤엎어지게 되는 사건이 바로죠. 이게 뭐냐면 당연히 서동요 설화에 따르자면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서동과 선화공주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사실 반전.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무학의 부인인 사택적덕의 딸의 명령에 의해서 이 사찰이 건립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야. 사실 이 선화공주는 있지도 않은 가상의 이야기였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교과서가 다시 다 쓰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됐다. 그리고 이 무왕의 외가 가문은 익산에 있는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력의 중심이 익산으로 수도를 천도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익산 가보면 무왕이 실제로 왕궁을 쓰기 위해서 만든 왕궁리 유적터가 있답니다. 근데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서 익산 청도는 무산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자, 이 의자왕은 이렇게 즉위하신 분이야. 이전에 신라의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죽은 이전의 성왕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즉위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 의자왕은 어느 나라만 조져버리겠다라는 거야. 신라만 조져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의자왕 때는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때 신라의 대하성을 포함해가지고 40여 개의 신라성을 함락을 했었어요. 아, 그 의자왕은 아시죠? 이게 체어왕 이런 뜻이 아니라 으로으로의 논자자예요. 실제로 나라 엄청 잘 다스리는 성군이었어. 그리고 대하성 전투의 별표 칠래? 이게 642년에 있었던 전투였거든. 의자왕의 백제 군사 공격으로 인해서 이때 대하성을 지켜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었던 대하성 선주가 있었어. 그게 혹시 니네들 그 사람 아니야? 김춘추?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었어. 근데 이때 김품석하고 그의 부인은 대하성이 백제 군사위에서 포위되게 되자 싸워봤자 득될 거 없다라는 생각에 백기 들고 항복해서 나온단 말이야. 이때 의자왕의 백제 병사들은 참으로도 한심해 보였대. 성을 지키는 성주가 지 혼자 목숨 연명하겠다고 뛰쳐나와서 항복하는 의사를 표방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넌 살 가치가 없다 해서 여태 김춘추의 사위였던 김품석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료에 많이 나와. 642년 대하성 전투. 자, 그리고 결국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사비성이 함락돼서 의자왕 때 역사 속으로 백제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 아유, 그리고 막 자격증 강의 오랜만에 하는데 혹시 이 설화 믿는 사람은 없죠? 그 의자왕이 삼천궁녀 빵댕이 맞으면서 그렇게 쳐놀아가지고 백제가 무너졌다 이런 설화 믿는 사람 없지? 그건 잘못된 거야. 애당초에 3,000명의 궁녀는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거는 야 당연히 삼국통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신라지. 역사는 승자가 써 패자가 써. 승자가 쓰잖아. 그러니까 백제가 마지막 왕이 이렇게 부덕하니까 백제를 무너뜨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백제를 구원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당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라 쪽에서 승자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백제 역사 끝. 아유 고생했어요. 바로 신라 역사로 갈게. 신라 역사. 물 좀 마시자. 아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아 힘들어. 힘들어. 신라. 아유 내가 항공사 전공인데 이거 항공사 강의할 때마다 내용 너무 많아 진짜. 아무튼 내가 올해 통합사회 여기서 강의했거든. 통합사회 왜 이렇게 내용이 없냐? 너무 꿀이던데.
신라 알자. 신라는 삼국 중에 가장 일찍 건국된 나라야. 기원전 57년에 우리 거세 형께서 건국한 나라예요. 박격 거세. 자, 신라는 니네들 외우기 편하라고 수도가 1000년 동안 바뀌질 않아. 어디야? 한 곳. 수도. 금성이야. 이 금성을 현재 지명상 뭐라고 부르지? 경주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역사 통틀어서 1000년 동안 왕조가 유지된 역사가 딱 두 왕조밖에 없어. 유럽의 어떤 왕조게?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우리 동아시아의 신라. 이렇게 딱 유일하게 딱 두 나라야. 자, 그러면 신라도 왕이 있고 귀족이 있을 거 아니야. 누구의 힘이 더 세게? 그래, 귀족의 힘이 더 세. 그럼 나란히 할 때마다 무슨 회의를 거쳐야 돼? 귀족회의라는 걸 무조건 거쳐야 되는 거야. 자, 이 신라의 귀족회의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화백회의라고 통칭을 해요. 화백회의. 자, 그럼 이 화백회의를 주관한 최고 귀족 대표가 있겠네. 이 귀족 대표를 뭐라 그러냐면 상대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잘 들으세요. 신라는 귀족 집단이 크게 6집단이야. 그럼 그 각 6집단의 귀족 대표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들이 있겠지. 얘네들을 대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귀족 대표 중에 가장 높은 대표를 상대등이라고 하는 거야. 윗상자 써가지고. 자, 6명의 어쨌든 귀족 대표들이 모여요. 근데 화백회의의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이거야. 만장일치제지로. 그러니까 6명의 귀족 대표들이 나란히를 회의하는데 어떤 귀족 대표가 나 그거 싫은데 이러면은 바로 회의 결렬되고 다시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유엔 회의하고 비슷한 거야. 상임이사국 회의하고 거기 보면은 5국가가 있잖아. 어떤 나라야?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아니야. 근데 문제가 되는 두 나라가 어떤 나라야? 중국, 러시아야. 그래서 우리 푸틴 씨께서 우크라이나를 때렸을 때 유엔군이 원래 가야 돼요. 근데 유엔군이 못 가게 된 이유가 어떤 두 나라의 반대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그러니까 유엔은 이상한 평화유지 기구인 거야.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신라 갑니다. 자, 신라는 1세기, 2세기, 3세기를 같이 볼 거야. 이때는 박시성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석시성을 갖고 있는 애들하고 김시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순서대로 왕위를 교대로 세습했다라는 특징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세기에서 3세기 약 300년 동안 중앙 집권하는 신라에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이 박씨가 누구야? 씨죠. 그렇지, 석씨는. 석탈해라고 안 들어봤니? 김씨는 김할지인데 모르셔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아무튼 그분들이야.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만의 지배자 명칭이 있어요. 자, 여기 우리 고구려하고 백제 보면은 중국하고 교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중국식 지배자 명칭이 뭐로 표현하지? 자기들의 군주를 황제라고 표현하지.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지배자 명칭이 있어. 여기 3세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내가 힘들다. 자, 일단은 처음에 사용했던 지배자 명칭은 거서간이에요. 거서간. 자, 잘 들어봐. 신라 말로 이 거서는 부족을 말하는 거야. 옛날부터 유목민족들은 자기들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르게? 몽골 애들이 자기들의 우두머리를 뭐라 그래? 칸. 이거를 한자식 발음하면 간이야. 이어봐. 부족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거서간은 귀인, 하늘에서 내린 귀한 사람 또는 부족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애당초에 부족을 다스리는 리더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칭은 뭐냐면 차차웅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 이후에 썼어. 차차웅은 뭐냐면 신과 제사 지내는, 신하고 소통하는 제사장 무당이에요. 신라는 주된 경제 생활이 뭐야? 장사야, 농경 생활이야. 경상도니까. 대한민국 현대사에 찌들어 버리면 상업이라고 할까봐 졸라 두렵다. 당연히 뭐야? 농사야. 농사라고. 자,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경민족 특성상 날씨가 중요하죠. 그럼 옛날에 날씨를 조작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신하고 소통하는 제사장 무당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차차홍이 왕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자, 3세기에 사용하는 지배자 명칭이 이사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장자라는 의미야. 간단하게 물어볼게. 농경민족은 경험 많고 나이 드신 분이 리더를 해야 돼? 아니면 젊고 힘 있는 분이 리더를 해야 돼? 아니야. 나이 많고 경험 많으신 분이 해야 돼. 그분이 뭘 많이 알아? 농사 노하우를 알아. 뭔 소리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와꾸만 보고 나이를 유추할 수 있어요? 지금도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더 힘들겠지. 어떻게 얼굴 보고 이제 나이를 유추해. 그래서 옛날에는 의학 상식이 없다 보니까 이빨이 많으면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애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왕이 죽었어. 그러면 귀족들끼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그 떡 있잖아. 떡을 앙 베어 물어. 그럼 이빨 짜고 개 많이 찍혀 있지. 우와 너 이빨 개 많다. 나이 개 많나 봐. 너 왕해 하면서 왕 하는 거야. 그래서 왕 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사급이라는 지배자 명칭 썼던 거야. 됐지? 여기까지 하고 나 좀만 쉬게. 10분 쉬자. 10분. 신라 3세기까지 했잖아. 4세기 하자. 4세기 때 신라는 비로소 내치 정비가 완료가 됩니다. 4세기에 뇌물마리간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원래 3세기까지 박씨, 석씨, 김씨성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왕위를 교대로 장악했다 그랬지. 근데 그 중에 경주 김씨 가문이 이때 왕위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신라의 황제는 어디에서만 배출된다? 김씨 가문 안에서만 배출된다라는 게 포인트. 그래서 이때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이 뇌물마리간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냐면 마리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신라 역사 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라는 게 업적이지롱. 그럼 이 마리간이 무슨 뜻인지는 알려줄게요. 혹시 그 체리마루, 호두마루 그 아이스크림 알아? 그럼 보면 이제 그 마루가 뭔 뜻이냐면 산 꼭대기와 꼭대기를 잇는 능선을 마루라 그래.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자. 산 꼭대기는 각 부족의 우두머리를 뜻해요. 그럼 이걸 잇는 능선이 마루란 말이야. 그럼 이 부족장들 다 뭐한 존재? 통합한 존재라는 뜻이야. 이 마루를 경조 사투리로 마립이라고 부른 거고요. 부족장을 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립간의 의미는 모든 부족장을 통합한 대수장, 대군장을 의미하는 칭호인 거야. 그래서 김씨 부족이 다른 부족을 다 힘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이런 마립간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됐다. 뇌물왕 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갑자기 이렇게 내치 정비 다 했는데 수천 명의 왜구들이 쳐들어오네요. 근데 이 외인들을 막아낼 힘이 없다라고 판단한 뇌물마리간은 고구려의 광개토태양에게 원군을 요청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태양은 철갑으로 무장되어 있는 5만 명이나 되는 원군을 신라 땅에 파병을 시켜주게 되죠. 자, 요거 알려줬어. 광개토태양이 을묘년에 신라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적혀져 있는 그릇이 무슨 그릇이지? 그래. 호우명 그릇. 열심히 잘 공부하고 있다. 아멘. 오케이. 호우명 그릇이죠. 그럼 광개토태양이 좋아서 도와줬을까? 아니, 그냥 불쌍해서 도와줬을까? 그렇게 감성적으로 살지 않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애당초에 5만 명의 원군을 파병을 해서 신라 경조 땅에 계속 주둔을 한 뒤 신라의 왕위 계습에도 계속 간섭을 할 정도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5만 명이나 되는 원군을 파병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제 5세기 갈게요. 5세기에 처음 볼 왕은 우리 눌지마리간입니다. 자 일단 이 눌지마리간 집권기 때요 처음으로 신라 땅에 불교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불교를 처음으로 전파해준 승려가 고구려 승려 무코자야. 무코자. 자 일단 이 묵시 가문은 고구려에서 대대손손 불교를 따르는 불자 집안인데요. 무코자 엄마가 무코자를 어느 날 불러. 호자의 컴온. 자 남쪽에 있는 사로국. 참고로 이제 신라를 옛날에는 사로국 이렇게 불렀답니다. 남쪽에 있는 사로국 사람들은 아직도 부처를 모른다 하더라. 그래서 너가 남쪽에 들어가서 저 사로국 사람들한테 부처를 알려주거라. 예스맘 이렇게 해서 불상과 불경을 챙기고 신라 사람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야. 우리 고구려인들이 믿는 빡빡이 부처 하면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신라 사람들은 얘네들은 짱 박혀서 살아. 살짝 가치관이 히키코모리예요. 그러니까 외래 문화는 다 허경영 사이비 사탄 마귀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애가 와가지고 우리 고구려인이 믿는 빡빡이 신이야 믿어보세요 이러면은 뭐로 보여? 이단 교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돌 맞고 쫓겨져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고구려 무교자에 의해서 불교가 신라 땅에 처음 들어왔으나 신라인들이 갖고 있는 폐쇄적인 가치관 때문에 공인이 됐다 안 됐다?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공인되는데 100년 걸리지. 그러면 이거 상식이니까. 공인됐을 때가 신라의 6세기 중반에 어떤 왕 때? 버풍왕 때 2차 도전의 순교에 의해서. 자 그리고 이제 눌지마리간의 또 다른 업적은 뭐냐면 백제의 비유왕과 무슨 동맹을 체결한 거? 433년에 나제 동맹을 체결한 게 업적이에요. 눌지마리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마리간이에요. 중간에 5세기 중반에 자비마리간. 야 중국이 요때 위촉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 이거를 이제 삼국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나라의 왕이 조조고 촉나라의 왕이 유비고 오나라의 왕이 송건이잖아. 바로 여기 오나라하고 가깝죠? 백제하고. 그래서 여기 강남 지역에 있는 오나라 송건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비마리간 업적은 오나라와 교류했다. 중국 오나라와 교류했다.
잘 안 나와. 근데 가끔 가다가 나오더라. 하는 거 킬러로. 자, 그리고 이제 자비마리간의 또 다른 업적, 백제에게 뭘 보내줬다? 원군을 보내줬다. 아까 역사 기억나? 이때 백제 수도성인 위례성이 함락될 위기에 놓여지게 되죠. 당시 계로왕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문조태자에게 자비마리간에게 가서 원군을 받아오라라는 식으로 명령을 내려. 그래서 이 문조태자가 자비마리간에 있는 경주성에 와가지고 원군을 요청해주게 되었고요. 원군을 파병했는데 이 파병한 원군은 쓸데기가 없었어요. 이미 계로왕은 죽었고 수도를 그리고 그 이후에 웅진성으로 옮겼기 때문에 위례성을 지킬 굳이 신라의 군사가 필요가 없었죠. 자, 자비마리간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별표 요거 소지마리간이야. 업적이 딱 3개 정도가 있는데 487년에 우역이라고 하는 것을 경주를 중심으로 설치를 해. 옛날에 그 중앙에 왕이 살잖아. 그럼 왕이 보낸 지방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왕이 명령을 뭐로 전달해야 돼? 뭐 지금처럼 메일로 쏠 수 있나 카톡이 있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전달해야 돼? 지방에 있는 지방관한테. 소신으로 전달해야지. 그러면 이제 걸어서 전달해? 그 먼 거리를 갈 수는 없지. 그럼 뭐 타고 와? 말 타고 간단 말이야. 근데 무슨 말이 에너자이저야? 하루에 뭐 100km 달릴 수 있어? 애가 3, 40km 달리다 보면 뒤질라 그래. 그럼 그때마다 말을 어떻게 해줘야지? 갈아줘야 돼. 그래서 길목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관청, 이거를 중2 세계사 시간에 몽골의 역참제도라고 배우는데 이걸 신라에서 우역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서신 전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길목마다 우역을 설치했던 역사가 487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여기다 별표, 이거 진짜 많이 나와 자격증 시험에. 소지마리간은 490년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장을 경주 중앙에다가 설치해요. 490년에. 그래서 조금 일상생활하고 접목시켜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엄마하고 장 보러 가면은 엄마 이 시장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알아? 5세기 후반 소지마리간이야. 이러면은 이제 엄마가 그냥 너네들은 쌩깔 거지만 그냥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 자, 아무튼간에 490년에 경주의 시장이 처음 설치된 거야. 어디에 설치됐다고? 신라수도 경주에. 그냥 위치는 이거야. 경주성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가운데 시장이 개설된 거예요.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493년에 백제왕이 동성왕인데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재. 그래서 뭐 하재? Do you marry me? 결혼해 줄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을 체결한 게 소지마리간의 493년대의 업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는 다 별표치고 무조건 아시죠? 다 외우셔야 돼요. 6세기는. 왜 그러면 신라의 전성기 시대여서 그래. 자, 일단 이 6세기 초반이 지중왕이야. 이분 굉장히 많이 나와. 지중왕. 자, 일단 이 지중왕은 나라 경제를 먼저 살리고 싶었어. 근데 지중왕이 이해 안 되는 풍속 하나가 있었는데 신라에서도 순장이라는 게 있었다. 이 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 동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보시면 고대 시대에는 순장이 뭐야? 주인이 죽으면 종들을 같이 생매장시키는 거지. 자, 신라의 순장 풍속은 사료 내용에 따르자면 이래. 왕이 뒤지잖아. 왕을 따르는 남녀 종 5명을 랜덤으로 책출해서 생매장시켜요. 근데 이 남녀 종 5명은 국가의 재력을 부풀어줄 수 있는 노동력 아니야? 왕 뒤졌다고 해서 같이 묻어버리게 되면 노동력을 그냥 버리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 그래서 502년에 신라 안에 있었던 순장들을 폐지하라고 명령을 내린 게 지중왕의 업적이세요. 되셨죠? 그리고 이제 502년에 우경 농법을 중국으로부터 들어와. 우경이 뭐야, 우경? 서로 바꿔는 거. 자, 봐봐. 자, 라라라라. 니네들은 도시 사람들이라 밭농사 안 해봤죠? 해봤어? 대단해. 난 이래서 전주 애들 가르치기가 조금 더 편해. 대전 애들은 몰라 해. 모르더라고. 자, 아무튼간에 근데 물론 아는 애들도 있지. 할아버지가 일 시키는 경우. 자, 봐봐. 내가 좋아하는 작물이 예를 들어서 배추야, 배추. 그래서 배추를 한 해 동안 이 땅에서 기른단 말이야. 그럼 배추가 자라면서 이 겉에 있는 토양분의 양분을 어떻게 하면서 자라? 냠냠 빨아 째끼면서 자랄 거 아니야. 그럼 배추를 수확하고 다음에 고추를 심으려고 그래요. 고추가 자라겠어? 안 자라. 왜? 이미 토양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양분이 다 없기 때문에. 배추가 다 드셨잖아. 근데 겉에는 없지만 속에 있는 토양에는 양분이 그대로 있겠네. 그러면 밭농사 새로 짓기 전에 땅을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 갈아엎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의 힘으로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나? 힘들어. 그래서 땅을 깊게 갈아엎기 위해서 스피드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힘도 좋은 소 새끼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소 빵댕이에다가 요렇게 생긴 도구를 보습이라 그러는데 보습을 달고 인간이 여기에다 쓰면 인간의 몸무게로 보습이 땅에 박혀요. 그래서 소 빵댕이를 찰싹 치면 아파 하면서 징겨가는 힘으로 땅에 갈리는 거. 이게 우경이야. 그래서 이 우경의 도입으로 인해서 신라의 농업 생산량은 증가했겠어? 감소했겠어?
증가. 자, 그리고 이제 지중왕은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원래 신라의 원래 이름은 사로국이었어요. 그래서 503년에 사로국에서 새로울 신 금을라 해갖고 나라의 이름을 503년에 신라라고 교체하게 되셔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한 거야. 됐지?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전 왕들은 다 뭐로 끝나? 지배자 명칭이. 마니깐으로 끝나는데 이분만 뭐로 끝나? 왕으로 끝나지. 그래서 503년에 중국식 지배자 명칭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신라 안에 도입한 게 지중왕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지중왕은 신라의 이 넓은 영토를 넓은 영토? 뭐 얘네들한테는 일단 넓은 거지 지금 기준상. 그래서 일단 이 넓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 행정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주, 군, 현으로 정비해요. 그럼 딱 봐도 중국 애들한테 영향을 받은 거야. 간단하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넓은 행정구역 단위를 도라 그러지. 여기는 주라고 그랬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신라는 통일 이전에 5주 체제였어. 총 지방이 몇 개 크게? 5개. 그리고 그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시를 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시에 소속되어 있는 동네 같은 데를 현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505년에 지방을 주, 군, 현이라는 이름으로 나눈 것 역시 지중왕의 업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모르면은 이제 조금 살짝 한국인으로서 의심되는 부분인데 아시죠? 512년에 우산국을 정벌한 업적을 갖고 있어요. 당시 하슬라주가 어디냐면은 강원도야. 이 강원도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울릉도하고 독도죠. 여기를 통틀어서 우산국이라 그랬는데 하슬라주, 즉 강원도의 도독이었던 이사부 장군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제일 가까이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사부야, 너 저기 가고 우산국 조져와. 그러니까 이제 이사부가 뭐라 그러냐면 저희 우산국은 섬나라 지역 사람들이라 힘은 존나게 세는데 머리는 빡대가리예요. 우리가 조금만 머리만 쓰면 군사적 희생 없이 얘네들을 신하로 병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사부의 계략은 뭐였냐면 준비된 나무 목선 위에 나무로 만든 거대한 나무 사자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이사부하고 신라 장수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뭐 예나 지금이나 이제 밤 한개가 많거든. 바다 한개가. 그래서 잘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우상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이사부가. 여기 앞에 있는 사자, 진짜 사자야. 항복 안 하면 니네 섬에 풀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상국 사람들은 진짜 사자인지 알고 항복할 테니까 사자 풀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신라의 백성으로 들어갔대요.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 사료야. 근데 난 이게 요즘 같은 시국에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해. 이유가 일본 애들이 독도를 지들 영토라고 주장한 게 몇 년 이후지? 이거 다 배웠잖아, 고1 때. 1905년 2월 20일 시마네현 제40호고시 발령 이후에 독도를 지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시키고 지들 땅이라고 주장하잖아. 그런데 걔네들이 주장한 거 1905년이지만 사실 역사 기록을 따지자 보면은 우리나라는 몇 년부터 이 우상국, 즉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512년부터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지중왕 끝났어요. 아, 하나 더 있다. 미안해. 자, 봐봐. 야, 지중왕 때 우경이 실시되고 순장이 폐지돼서 노동력이 많이 이제 불어나게 된 거고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먹고 살 게 많아지기 시작하지. 자, 그럼 과잉 생산되는 농업 생산량은 다 어디에 들어오는지 알아? 그냥 창고에 묶어놓고 썩혀? 아깝잖아. 그럼 농부들은 어디다 갖다 팔려고 할까? 시장. 그래서 농업이 성장하면 동시에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생산량도 많이 들어오고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지중왕 때 인구가 증가하게 돼. 자, 근데 경주에 지금 소지마리카 때 만들어 놓은 중앙의 시장 하나죠. 이 시장 갖다가 버틸 수 있어? 이 많은 경주의 인구를? 못 버텨. 그래서 동쪽에 시장 하나를 더 만든 거야. 이거를 동시라고 얘기를 해요. 지중왕 때. 이해됐지? 그럼 이 동시에서 불법 상행위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불법 상해를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에 설치한 관청 이름이 동시전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512년에 동시가 설치가 됐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6세기 중반에 버풍왕 업적 갈게요. 버풍왕. 버풍왕. 아, 버풍왕의 묘호는 법을 흥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버풍왕이야. 그럼 생각해봐. 중국의 체계적인 법률을 뭐라 그래? 율령. 그래서 이 중국의 체계적인 법률인 율령을 수용하고 이게 앞으로 신라의 법인이 지키도록 하여라. 밥헌 업적 갖고 계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일찍이 들어왔는데요. 공인이 안 되고 있었죠. 왜? 애당초에 신라인들은 외래 문화와 외래 종교에 대해서 개방적이야, 폐쇄적이야? 폐쇄적이야.
근데 버풍왕이 어느 날 불경을 읽는데 이게 왕권 강화에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귀족들 다 불러 모아서 이 불교를 공인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족들이 난리 부르스가 난 거야. 아니 우리 토착신앙 있는데 그 토착신들을 버리고 왜 외래 잡신을 모시려고 하십니까? 반발이 부닥친 거지. 그래서 버풍왕은 사실 공인하는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신라 귀족 중에 몰래 불교를 믿고 있었던 귀족 하나가 있었어. 그 이름이 이차돈. 그래서 이차돈이 왕의 뜻을 알아서 버풍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경주 서쪽에 사찰 하나를 올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하고 귀족들이 그 사찰 올라가는 걸 보고 어떤 미친 새끼가 사이비 사찰을 지어? 라는 식으로 추궁을 할 것인데 그때 저를 잡아와서 백성들과 귀족들 보는 앞에서 제 모가지를 참수해 주십시오. 만약에 진짜 부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들에게 신기한 광경을 보여줄 것이고 그 광경을 본 많은 백성들은 그때부터 불교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해서 약조가 완료되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경주 서쪽에다가 사찰 크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하고 귀족들이 어떤 새끼가 사이비 사찰 올려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버풍왕이 약속대로 잡아와 이차도를.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금교화된 종교를 믿는 제 저자의 목을 참수해라 해서 이차도의 목을 치는 순간 원래 사람 목 치면 뭐가 나와요? 목이 나와요? 뭐야 이거는 뭐 자라 새끼 아니 피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피가 나오는데 흰 피가 뿌앙 나오는 거야. 파세로요. 그리고 2차 도대목은 로켓 마냥 날아가가지고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졌대요. 38도선에 있는. 대단하죠? 김정은이 만든 대포동 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리고 천지에는 꽃비가 휘날리면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 되는 지진이 났대. 그럼 니네들이 살아생전에 이런 광경을 보면은 불교 믿어 안 믿어? 나 같아도 믿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공인되게 됐다. 누구의 순교 때문에? 2차 돈의 순교 때문에. 그래도 개념 하나하나 꼼꼼히 다 해줘야긴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버풍왕 때는 17관등제라는 게 있었어요. 한능검에서 이렇게 자세한 걸 원하진 않은데 그냥 좀 들어봐. 자, 공무원 등급이 총 몇 등급 신라는? 17등급. 자, 근데 이건 버풍왕 때 만든 게 아니야. 3대 임금인 유리 이사금 직권기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17관등제 위계질서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색 공복을 도입한 게 버풍왕의 업적인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높으신 분들은 자색, 중위급 공무원 비색 청색, 그 다음에 하급 공무원은 똥색, 황색을 입혀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몇 색 공복이라 그랬지 내가? 4색 공복. 그러니까 3색은 백제밖에 없는 거예요. 신라도 고려도 다 4색으로 끝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 우리 버풍왕께서는 상대등이라고 하는 관직을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신라의 귀족회의를 뭐라 그런다 그랬지 내가? 화백회의. 원칙이 뭐야? 만장일치야. 그러니까 6대 등들이 다 동의. 이래야 이제 회의가 끝나는 거야. 근데 6명의 의견 조율이 다 똑같이 동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쉽게 있겠어? 없단 말이야. 항상 한 새끼가 나 싫은데 이렇게 해서 맨날 회의 결렬되고 다시 해야 돼. 왕 입장에서는 전날이 번거로운 회의였어. 그래서 이러지 말고 야 니네 6대 등들 귀족 대표들인 6대 등의 입장을 또 대변할 수 있는 최고 관직을 만들 것이니 그 애한테 귀족들의 입장을 정해서 나한테 보고만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최고 관직인 상대등 관직이에요. 생각하자. 왕의 반대가 귀족 세력이야. 그럼 왕권과 귀족 권력은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자, 그럼 왕권이 강한 정성기 때는 상대등의 권한은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귀족 대표니까. 그럼 귀족의 힘이 강해지는 시점, 왕권이 낮아진다라는 거지. 그때 상대등의 권한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신분제도가 있는데 이 신분제도 이름이 골품제 신분제도예요. 어려운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 존나 어려운 얘기할 거야. 자, 일단은 신라에는 신분제도가 있는데 골품제라 그래. 신라를 건국하는데 크게 공이 있는 이바지한 개국공신 세력들 있지. 걔네들을 신라 초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골적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골적. 자, 이 골적은 왕을 할 수 있는 왕족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공은 있으나 그렇게 큰 이바지하는 공은 아니야. 자, 그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품족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신라는 초창기에 신분제도를 귀족 집단인 품족 세력과 왕족 집단인 골족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신분제도 이름이 뭐더라? 골품제더라. 근데 잘 들어봐. 이 품족은 6두품, 5두품, 3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으신 분이야. 알겠지? 자, 근데 나중에 8세기 흥동왕 때 기록에 따르자면 1두품, 2두품, 3두품은 평민으로 취급받았대. 그러면 귀족은 몇 두품부터야? 4두품부터가 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질적인. 그래서 실질적인 귀족은 4, 5, 6두품이다. 자, 그리고 이 골족도 나중에 분화가 돼요. 7세기에 진평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혹시 너네 인생 살면서 선덕여왕 들어봤어? 그 선덕여왕 아빠야. 이전왕.
그래서 이 진편왕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아니 내 직계자손만 왕이 물려주면 내 직계자손만 찾고 왕을 하면 좋겠는데 자기 친척 집안도 골족 왕족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내 직계자손이 보위에 올라도 내 친척 집단이 반란이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해도 정통성상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직계자손만 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진평왕 때 성스러운 뼈다구라고 해서 진평왕이 성골이라고 하는 신분을 새롭게 만든 거야. 이거는 뭐야? 진평왕의 직계자손 집안을 말하는 거야, 성골. 그러면 친척 집안은요? 진골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7세기 이후에 성골과 진골로 나눠지고 그때 이후로 성골만 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골품제 특성 하나 얘기할게. 이거는 왕경인에게만 지급됐던 신분제도야. 왕경인이 무슨 말이에요? 왕이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 그럼 어디 겠어? 신라수도. 경주. 그러면 이 신분은 경주 지역 사람들한테만 지급되는 거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경주 지역 사람인데 신분이 평민이다. 그럼 난 몇 두품 중에 하나지? 1, 2, 3두품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경주 지역 사람인데 귀족이다. 그러면 나 몇 두품 중에 하나지? 4, 5, 6두품 중에 하나인 거야. 그리고 내가 경주 사는데 왕족이야. 그러면은 성골이겠죠. 왕을 할 수 있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방 사람들은 따로 신분제도 있나요? 예, 있어요. 외위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 사람들한테만 지급되는 신분제도야. 자, 그러면 인류가 생각해 또 신분제도를 왜 만들까?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느 나라나 다 신분제도는 있어. 인류는 이 신분제도를 왜 만들까요? 담 걸려서 아파 죽겠다. 생각해봐. 내가 고통을 즐기고 있는 동안 한번 생각해봐. 저기요, 그 사회하고 역사 공부할 때 있잖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구조를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 그 무지성 암기는 무구정광 대다란히 경인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복사기인 거야. 자, 일단은 자 보자. 신문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 헤쳐먹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아래 새끼들이 위로 올라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특징. 타고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관직 승진에 제한이 걸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제한. 자, 얘기할게. 제일 높은 게 성골은 왕을 하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제외하자. 자, 제일 높은 게 진골 친구들이지. 진골 친구들은 신라가 총 몇 등급이라 그랬지? 공무원 등급이? 17등급이라 그랬지. 그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 1급 관직이 있는 이벌창 관직이야. 이거 물론 사회사 할 때 다시 할 건데 지금 미리 좀 하는 거야. 7가지 이벌차 관직까지 승진 가능해. 그러면 이 진골 신분 애들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는 친구들이야. 됐지? 진골 다음 신분이 6두품이야. 이 6두품 친구들은 6급 아찬직까지 승진이 가능해. 그럼 이 6두품부터 뭐가 생겨? 관직 승진에 제한이 걸려. 그래서 이 6두품 친구들이 신라의 골품제 신분제도에 가장 불만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 5급이 대아찬직이거든. 5급부터 장관직책을 할 수 있어, 행정부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차관직책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한 뼘만 더 가면 난 장관을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빡대가리인데 신분이 타고 태어났다고 해서 진골 새끼들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장관직책을 역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6두품 애들은 신라에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5두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0급 대남아 직책까지 승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급 친구들은 4두품 친구들은 12급 대사 직책까지밖에 승진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아래 것들이 위로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든 게 폐쇄적인 신분제도 신라의 골품제 신분제도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아래 새끼들이 위에 있는 애들보다 재산이 많아지면 신분제 질서가 어떻게 돼? 붕괴가 되겠지.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신분제 질서 다 작살난 거야.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재산의 규모나 집의 규모, 가옥의 규모도 다 제한을 둬요. 예를 들어서 진골 애들이 24척의 평수에서 살 수 있고 육두품 애들이 21척 정도 되는 평수에서 살 수 있고 애들이 18척이란 말이야. 자, 근데 육두품 애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 평수를 리모델링해서 26척으로 확대했어. 그러면 국가가 그 사람의 가옥을 뺏어가지고 진골 애들한테 다시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아래 새끼들이 못 올라오게끔 만든 게 신라의 신분제도 골품제야. 이 골품제가 정비된 게 법흥왕대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라 다스릴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 체제를 다 정비를 하신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법흥왕의 또 다른 업적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이것도 별표. 이거 전기상에 잘 나와. 금관가야 병합. 여태 가야 국가는 특히 금관가야라는 나라는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400년의 군사 공격을 받아서 거의 시한부 상태야.
근데 내치 정비를 다 끝낸 신라의 버풍왕이 조만간 낙동강에 있는 금관가야국을 칠 것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금관가의 마지막 왕이 저거 김구해야, 김구해. 이 김구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고형왕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 김구해가 아니 어쨌든 버풍왕한테 군사 공격 받을 거 그냥 미리 자진해서 신하로 들어가자 해서 백성들과 금은부화를 이끌고 자진해서 신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금관가야는 무력 침공 없이 그냥 병합을 해. 그럼 버풍왕 입장에서 감사해 안 감사해? 아 졸라 땡큐 소머치. 그래서 이 김구해의 김해김씨 집안한테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진골귀족 신분을 줘요. 근데 일반적인 토착 진골들은 이 김해김씨 진골 집안을 진짜 진골로 인정할까? 인정 안 해. 외국인이잖아. 그래서 가짜 진골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놀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김해김 씨 집안은 실력에 집착했고 이 김구의 증손자가 누구게? 김유신 장군이야. 아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실력에 굉장히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그 뭐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있는데 한국을 빌면 100명의 위인들인가? 나 그거 제일 혐오하잖아. 나 애들이랑 가끔가다 노래방 같은 데 가거든. 나도 노래 부르고 랩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게 내 제자들이랑 가면은 맨날 애들이 그걸 예약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졸라 편견에 찌들어 살아. 나는 그 노래 진짜 싫어하거든. 그리고 그 노래 부르고 다니는 애들 중에 역사성적 잘 나온 애를 거의 본 적이 없어. 자, 아무튼 간에 거기 보면 말목자른 김유신이라고 나오잖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아? 그 김유신이 말 타고 맨날 여자 나오는 술집에 자고 갔어. 친구들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거기 가서 맨날 술 처마시니까 이게 주인 새끼가 자기 등에 타니까 말은 또 역시 그 집으로 간 거야. 술집으로.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김유신이 급발진부터 들리더니 이 새끼 하면서 거기가 말목을 벤 거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 말이 잘못한 게 아니라 김유신이 조금 또라이 새끼인 것 같아. 지가 많이 가놓고서 내비가 항상 그 방향으로 찍혀 있으니까 간 건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단절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할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공부할 때 있잖아요. 높은 도파민을 취하시게 되면 1시간 동안 뇌가 절여져요. 높은 도파민에. 근데 공부는 니네들한테 낮은 도파민 아니야? 물론 나한테는 높은 도파민이야. 잠이 깨거든. 근데 낮은 도파민이 공부하려고 책을 피잖아. 그럼 다시 높은 도파민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휴대폰이야.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거, 노래방 가는 거, 그거를 오늘 공부하기로 다짐을 했다면 다 멀리 하시고 해야 돼요. 이해됐지? 그 소리야. 그래서 이제 말 자른 거야, 말모. 오케이? 어우, 그래. 버프왕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성기 진흥왕. 나 너무 힘들어. 자, 진흥왕. 예스, 진흥왕. 자, 진흥왕이 이제 잤는데요. 꿈속에서 또 용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용이 수도 경주에다가 좌표 찍어줬어. 여기에다 사찰 올려. 이렇게 해서 이 용이 좌표 찍어준 곳에다가 사찰 올렸다 해서 이 사찰 이름이 황룡사지롱. 구분 잘해. 황룡사라는 사찰터를 만든 건 진흥왕의 업적인데 거기에 9층으로 된 황룡사 구층목탑을 쌓아 올린 건 7세기 선덕여왕 때 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황룡사 사찰은 진흥왕 때 만들어. 근데 황룡사든 황룡사 구층목탑이든 13세기의 고려 왕조 시절에 어떤 민족의 침략으로 소실됐다? 몽골의 침략으로 소실됐다라는 거. 복원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황룡사 구층목탑 비슷한 황룡원이라는 호텔만 존재한다라는 거. 행여나 나처럼 오해할까봐. 나중에 가보세요. 나 한번 저기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야. 내부는 어떨까? 온돌방 있더라고. 자 어떻게 오케이. 자 황룡사 구층목탑이고요. 자 일단 이 진흥왕 때요 여성 조직이 있었는데요. 원화예요. 원화. 이게 신라의 여성 조직인데 아유 그냥 뭐 이제 나는 그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최범호 교수님의 고대사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여기를 좀 연구를 했었거든.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사실이야. 근데 이 얘기하면 조금 이제 신라를 좀 살짝 더러운 나라로 볼까 봐 조금 걱정이 돼. 이게 뭐냐면 원화라고 하는 여성 조직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적혀있다. 원화라는 여성 조직은 비상시에 군사가 되는 여성 병사 조직이다라고 나와 있어. 아 물론 맞아. 전시 상황에는 이 여자들도 칼 차고 싸워. 이게 원화 조직의 기능이긴 해. 전시 상황에. 근데 평시 상황에는 원화라고 하는 여성 조직은 그 혹시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 봤니 니네들? 안 봤어? 거기에 미실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 미실. 그럼 그 미실이 사실 관직 명칭이다. 신라 시대 때 역사를 따르자면 뭐 하는 애냐면 그 신라의 왕족 있잖아. 남자들하고 여자들의 잠자리를 알선해주는 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관직이었대. 그리고 이 원화라고 하는 소속에 있는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말하기 좀 그런데 자 성접대를 하는 그런 여성 단체였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공부하고 그리고 또 남자들하고 일단 높으신 분들하고 자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랬대. 그래서 진흥왕 입장에서는 이 원하라고 하는 여성 조직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이 원화를 없애고 이 꽃 화자를 살려서 이거를 청소년 조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 청년 조직 이름이 화랑인 거예요. 화랑.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중딩 선생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화랑도라고 하는 명칭은 후대 역사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원래 조직 이름이 화랑이고요. 화랑 조직을 이끌는 리더 명칭도 화랑이에요. 알겠지? 자, 일단은 화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가장 높은 게 성골 다음에 진골이잖아. 그래서 진골 자제 중에 무예출중하고 얼굴 잘생기고 똑똑한 새끼들 7명을 뽑아요. 그리고 말 위에 태워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낭도들이라고 그래. 이 진골 자제들은 일단 화랑이라고 부르고 낭도라고 불려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급 귀족 자제하고 평민 자제들로 구성돼 있어. 수백 명의 낭도들을 궁궐에 불러 모아. 그러면서 진흥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 말 위에 타 있는 7명의 남자들 보이지? 자, 너네가 평생 동지이자 싸울 때 열심히 같이 싸울 수 있는 동지이자 그리고 학문적 스승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너네들의 리더를 니네들이 직접 간택해라. 마음에 드는 새끼 뒤에서 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낭도들이 난 이 새끼 잘생겼다. 이 새끼가 공부 잘할 것 같아. 마음에 드는 이 진골 자제 뒤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의 화랑을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의 낭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랑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평상시에 개울가에 모여서 유학 경정 공부하고 같이 무술 훈련하고 이러다가 전시 상황에는 항상 선봉이 돼서 싸우는 학도병의 기능을 한 거예요. 자, 신라는 무조건 이 청년 군인 조직인 화랑이 항상 선봉에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 왜 청년들을 맨 앞에 세울까? 왜 앞에 세울까? 어린애들을 왜 맨 앞에 밀까? 어른들은 뒤에 있고. 이유는 간단해. 앞에 있는 애들이 어린애들이잖아. 어린애들도 선봉돼 갖고 선봉장 해 갖고 열심히 싸우고 있어. 근데 어른들이 무섭다고 뒤로 도망갈 수가 있냐? 없잖아.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역대급 전성기였죠. 한강 유역부터 해가지고 고구려의 함경도 일대까지 영토를 쭉 확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야. 진흥왕 때. 자, 일단은 진흥왕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이분은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꼭 비석을 세워야 직석이 풀리는 비석병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석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자. 일단은 백제 성왕하고 손잡고 한강 상류 땅을 얻었지. 아싸, 여기 내 땅. 그래서 551년에 단양 적성 마을에 단양 적성비라고 하는 비석을 만들어. 한강 상류 점령 기념. 그리고 백제 성왕을 배신해서 한강 하류 땅까지 장악을 하게 되죠. 여기에 555년에 그 서울에 북한산이 있어요. 또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야 돼. 야, 그 서울에 왜 북한산이 있어? 노스코리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그 북한산이 노스코리아 마운틴이야? 아니지? 자, 옛날에 조선시대 수도가 어디였지? 한성이었지? 한성 북쪽에 있는 산은 그걸 뭐라 그래? 북한산. 남쪽에 있으면 남한산. 그러니까 북한산은 노스코리아 마운틴이 아니라 서울에 있어도 되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알겠지? 한성 북쪽에 있는 산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555년에 한강 하류 점령 기념에 북한산비 만들게 되고, 자, 561년에 비화가야국 합병 기념 창녕비라고 하는 비석을 여기다 수립을 하게 돼. 자, 그리고 여기 함경도 점령 기념 568년에 황초령 고개에다가 황초령비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됐다. 자, 그리고 여기 두만강 점령 기념 568년에 마을령 고개에 마을령 비석을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진흥왕 총 몇 개의 비석을 만든 거지? 5개의 비석을 만든 거야. 자, 엿다가 봐. 별표. 자, 북한산비, 창녕비, 황초령비, 마을령비. 지금 여기 별표 친 거는 다 순수비에 해당해요. 순수비요? 순수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거는 왕이 직접 그 지방에 행차하는 행위를 말해. 그래서 이 4개의 비석은 이 지역의 왕이 직접 행차해서 야, 비석 세워 해서 비석 올린 거야. 됐지? 그러면 이 단양적성비는 뭐야? 왕이 오지 않고 그냥 신하들한테 비석 세워 해서 비석 올린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북한산비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북한산비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에 덮여져 있었다. 이거를 처음으로 북한산 올라가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19세기 조선 후기 실학자 김정희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 김정희 선생님이 북한산 수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비석에 한자가 적혀져 있더래. 그 뜻을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 김정희 선생님은 조선 후기에 금석 과안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진흥왕 순수비에 대한 내용을 고증해서 이 내용을 적어놨어. 이건 나중에 조선 후기 하면서 내가 가르칠 거야. 금석 과안록. 그래서 김정희가 발견했어요.
옛날에 중2 역사 하는 애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가 답으로 뭐라고 썼는지 알아? 박정희 이렇게 썼어. 그래서 선생님 뭐가 틀린 거죠? 이러더라고. 답이 없었어요. 박정희라고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한 사람은 이러니까 김정일 썼는데 박정희 썼다고. 아휴, 됐어. 아니 그리고 나 좀 신기한 게 그 공민왕 있잖아. 전민병정도감 관청 알아? 그걸 왜 자꾸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정민병정도감이라고 쓰는 거야? 정민이를 왜 바꿔? 땅하고 백성을 바꿔야지. 그래서 이걸로 애들 진짜 많이 틀렸어. 계속 몇 년 동안. 근데 다행히 올해는 이런 사고가 없었어. 올해는. 그래. 그리고 올해 고1 애들이 나는 제일 감사한 게 그래도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어. 역대급으로. 그리고 나는 걱정이 이제 올해 들어온 내년 고1들이 제일 걱정이다. 오케이.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영토 확장했다. 비석 만들고. 아, 그리고 마지막 562년에 대가야를 병합해. 대가야. 오늘은 가야까지 빨리 하고 끝내자.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뒤에 가야가 더 있어요. 자, 아무튼 대가야를 병합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능검에서 이걸로 많이 틀려. 대가야 병합했을 때 대가야가 순수히 이를지 신라에 복속해서 들어온 국가는 아니야. 그래서 아유, 대가야라는 나라를 병합하기 위해서 이사부 장군과 사담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군사를 내려 대가야를 신라 영토를 병합한 게 562년 마지막 진흥왕의 업적이야. 이사부와 사담. 그래서 애들이 왜 많이 틀리냐면은 역사 사료 볼 때 그 애들이 조금 살짝 급발진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아는 단어 나왔다. 바로 이거 하면서 이제 대가를 박아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풀지 말고 글을 끝까지 읽고. 자, 그래서 봐봐. 이사부가 혹시 그 지증왕 어디 있어? 여기. 야, 이 이사부하고 이 이사부가 같은 사람일까? 아니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20대 청년 이사부였고 이때 70대 노장 이사부예요. 같은 6세기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노장 이사부와 사담이라고 하는 장수가 가서 대가야 조지고 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분까지 같이 나오잖아. 대가야 병합사료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사부 혼자 나오면은 우상구 병합사료다. 이거 구분 잘해야 돼.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거 갖다 은근히 변별을 가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세기로 넘어갈게. 아, 존나 힘들다. 업적 왜 이렇게 많지? 자, 7세기 갈게. 7세기 초반에 진평왕 얘기할 거야. 진평왕. 아, 우리 진평왕 씨. 자, 일단은 이 진평왕 때요. 성골과 진골로 골 쪽이 나뉘어지게 돼요. 이거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잘 들어. 자, 중국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통일이 돼. 그래서 중국의 통일왕조 수나라가 등장을 하게 됐다. 자, 진평왕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중국 고구려 후방에 있는 수나라 양제에게 동맹을 요청하는 소신을 보내. 이렇게 해서 수나라하고 국교 동맹 관계가 체결된 게 진평왕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화랑이 어떻게 보면 신라의 청소년 조직이잖아. 나라의 청년은 나라의 미래죠. 그럼 이 나라의 미래들이 올바르게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똑바로 살아 해서 원광목사님께서 화랑이라고 하는 청소년 조직에게 5개의 강령을 만들어줘. 그게 세소고개야. 세소국에서 강조하는 건 사군 이충이라고 해서 임금과 나라님에게 충성을 다할 것, 사친이호라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 교이신이라고 해서 친구를 사귈 때 믿음으로 사귈 것. 뭘 강조해? 충, 효, 신을 강조해. 유학의 영향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걸사표라고 해서 수나라 양제한테 고구려 자꾸 거슬리는데 고구려 군사로 조져주시면 안 돼요. 군사를 구걸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수양제는 군사를 일으키진 않았다. 이유가 원래 사실 걸사표 보낼 때 원광법사님한테 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광법사님이 이제 그 거절을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진평왕이 써서 보내는데 수양제가 뭐라 그러냐면 진평왕이 사실 수하고 신라하고 같이 동맹해서 남북으로 치자 그랬어. 근데 수양제는 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저 약속인 신라의 도움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대. 자기만의 군사력으로 고구려를 능히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지가 멸망당하죠. 아무튼 간에 이런 역사가 진평왕 때의 역사예요. 자, 근데 진평왕 때 자기 직계자손은 성골로 쪽에서 이제 성골만 왕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신라 골품 특성상 봐봐. 성골하고 결혼해서 베이비가 나와. 그럼 이 베이비는 성골이야. 근데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해서 베이비가 나와. 애는 진골이 돼. 자, 진골하고 육두품하고 결혼해서 베이비가 나와. 애는 육두품이 돼. 자, 귀납법 추론으로 진리도 출해봐. 그러면은 지금 보면 조그만한 이게 뭐야 안 좋은 혈통 조금이라도 섞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신분이? 강등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성골만 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성골끼리 계속 뭐 했다는 거야? 결혼했다는 거야. 근데 성골은 문제가 뭐야? 진평왕의 직계자손인 거야. 그럼 직계자손, 친오빠, 친누나랑 계속 뭐 했다는 거야?
근친혼 결혼했다라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애가 정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남자 씨가 말라더니 이제 남자 씨가 마른 거야. 그래서 이제 진평왕 때는 여자애들밖에 없었어, 성골이. 그래서 성골 출신의 최초의 여왕인 누가 등장해? 다음이 덕망공주 선덕여왕이 이렇게 해서 집권하게 된 거예요. 그 조금 신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좀 애들이 많아가지고 하나 얘기해 주자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중에 여성 인권이 가장 최악이었었던 시대가 신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면 초딩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뭔 개소리예요. 여왕이 3명이나 있는데 선덕여왕 있고 진덕여왕 있고 진성여왕 있잖아. 여왕이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차별받는 사회입니까? 절대 아니고. 이분들은 원래 왕을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성골이 왕을 할 수 있는데 성골이 누구밖에 없어? 남자가 없고 여자밖에 없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왕의 자리에 지게 한 거야. 어느 정도였냐면 이것도 이름 팔아야지. 나 가르친 최봉훈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 만약에 역사적으로 틀려도 내 탓 아니야. 아무튼 우리 최봉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자, 일단은 신라 귀족 남자들이단 말이야. 길 가다가 이쁜 여자를 발견하게 돼. 가가지고 야, 너 오늘 밤 나랑 자자. 이러면 무조건 자야 돼. 만약에 안 자잖아, 곤장 쳐맞아. 그러니까 이만큼 여성의 인권이 개판이었던 게 신라 시대의 모습이야. 자,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일단 이 선덕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선덕여왕의 대표적인 업적이 얘네들 농사 짓죠. 그럼 하늘을 잘 분석을 해야 돼요. 하늘 관측하는 천문 관측기고 뭐야? 그 경주에 있는 거 그거. 그래. 첨성대야. 첨성대. 첨성대도 올리고 건축사적 업적으로 분황사에 모전석탑을 올려요. 이 얘기도 해줄게. 분황사 모전석탑 만들었다. 자, 선덕여왕이 그 공주 시절이 있었어. 덕망공주라고 불렀었다. 그때는 15이 성인의 기준이야. 선덕여왕이 15살을 먹었어요. 그래서 신라 궁궐에서 큰 성인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덕망공주 생일잔치였죠. 그때 중국 황제가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었어. 그래서 이세민이 신라 덕망공주 생일이라며 성인 됐다며 성인 된 거 축하해 하면서 선물을 보냈대요. 근데 그림 하나하고 모랑 꽃씨앗이 담긴 꽃주머니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여기에 그림에는 이쁘게 생긴 당태종 이세민이가 그린 모랑꽃이 그려져 있고 덕망공주 생축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지. 자, 신하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우와 당태종 무술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예술 능력도 있네 하면서 당태종 존나 빨아새끼는 거야. 근데 생일 주인공인 덕망공주만 펭귄 마냥 입이 대빨 나와 있었대. 그래서 신하들이 물어봐. 아니 덕망공주님 당신 오는 주인공인 날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해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당나라 황제가 보낸 모랑꽃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열어 그 모랑꽃 씨앗을 뒤뜰 정원에 심어보거라. 필히 그 모랑꽃은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신하들이 주머니를 열어 뒤뜰 정원에 모랑꽃 씨앗을 심어서 모랑꽃이 자라게 되자 냄새 스멜을 맡는단 말이야. 근데 냄새가 진짜 아무것도 안 나는 거야. 졸라 신기하잖아.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신하들이 덕망공주한테 가가지고 아니 공주님께서 이거 모랑꽃 씨앗이 심어지게 해서 모랑꽃이 나면 냄새가 안 나는 꽃이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보낸 이 그림을 보면 모랑꽃이 이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이쁜 모랑꽃 주변에 뭐가 없냐? 벌하고 나비가 없지 않느냐. 즉 이 모랑꽃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다. 즉 내가 성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랑꽃은 나를 비유한 것이고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라는 것을 저 중국 황제가 희롱하는 것이야. 근데 사실 진짜 그게 그 말이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선덕여왕이 공주 시절에 이게 좀 쌓였던 거야. 그래서 여왕 되자마자 나는 향기 분자야. 냄새나는 여자랍니다. 해서 이제 경주에다가 분황사라는 사찰을 지어. 그리고 당나라 건축 양식이 뭐지? 벽돌이지. 이걸 전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갖다 짓는다 그랬지? 돌이지. 그래서 돌을 전탑처럼 벽돌탑처럼 깎아서 모방해서 만들었다 해서 분황사 모전석탑이야. 됐지? 그리고 경주 황룡사에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들어. 자, 이거 만들게 된 계기도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신라 시대까지만 할 거야. 보통 빨리 끝내줄게. 자, 황룡사 구축목탑 어떻게 만드냐면 여태 선덕여왕 집권기 때 외인 해적대들이 계속 신라 남단에 쳐들어왔대요. 이것 때문에 고칫거리였거든. 근데 선덕여왕을 보필하고 있는 이름도 외우기 편해. 짜장이라고 있어. 짜장. 이 짜장 승려가 선덕여왕한테 가서 그 황룡사에 9층으로 된 목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릴 때마다 부처님께서 공덕을 헤아려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스스로 신라의 신하가 되겠다고 병 앞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선덕여왕은 진짜? 해서 짜장법사의 권유에 따라서 호국정실에 입각해서 목탑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게 되는데 진짜 층 하나하나 쌓아 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신하가 되겠다고 병 앞에서 들어왔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근데 뭐 어찌됐든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엿볼 수 있는 게 황룡사 구축목탑이야. 그리고 이때 상대등이 비담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염종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는데 이 두 명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선덕여왕 집권기 때. 이유가 뭐냐면
선덕여왕이 노년이 되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선덕여왕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친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자꾸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덕여왕의 친척 여동생인 진덕이라고 있거든. 또 여왕이 등장하게 생긴 거야. 자, 다시 말하지만 신라는 여성을 우대해? 차별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 한 명의 여왕도 참아내기 힘들었는데 남자들의 입장에서 여왕이 또 등장하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비단과 연족이 진덕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나라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때 비담하고 연종이 반란 일으키면서 그 유명한 이 말을 해.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근데 이때 김춘추하고 김유신 장군이 선덕여왕을 보필하고 있었고요. 김춘추하고 김유신의 사병으로 인해서 비담과 연종의 난이 진압이 되게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선덕여왕 다음에 친척 여동생인 진덕이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성공해요. 오늘 진덕여왕 때까지만 할 거야. 자, 그러면 이 비단과 염종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훈이 있었던 게 김춘추하고 김유신이었죠. 이때 진덕이 집권하게 되자 이때 최고 실권자 자리에 앉게 된 거야. 김춘추하고 김유신이가. 자, 아무튼간에 이때 김춘추가 이런 얘기를 해. 자, 봐봐. 이거 시험 문제 은근히 나와. 품주라는 관청이 있어. 품주는 뭐냐면 왕명출납을 담당하고, 왕명출납은 뭐야? 왕의 비서. 그리고 나라의 전체적인 돈 관리를 하는 재정관리 부서야. 근데 이때 김춘추가 이런 얘기를 해. 폐하, 품주라는 관청이 있는데 여기가 왕의 비서 역할도 하면서 나랏돈까지 관리하면 이 비서실장 새끼가 나랏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나랏돈 관리와 비서의 역할은 나눠져야 됩니다. 해서 품주 관청을 두 개로 쪼개요. 그래서 이 품주가 집사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이 집사부가 이제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신라의 비서실의 기능을 담당하는 관청인 거야 이제. 그리고 재정 담당 부서는 창부라는 이름으로 독립해서 나와요. 이제 이 창부가 나랏돈 관리하는 재정 담당 부서가 되게 된 거야. 자, 그리고 이때 진덕여왕 때 백제 왕이 의자왕이야. 그래서 이 의자왕이 이전에 뒤진 성왕의 복수하면서 대하성을 포함해서 40여 개 성을 빼앗아요. 그래서 이때 신라가 멸망 직전까지 이제 치닫게 되거든. 그래서 진덕여왕은 밑에 있는 김춘추한테 고구려한테 가가지고 어떻게든 원군을 받아오라 해서 이때 보장왕한테 간다. 김춘추가. 그때 보장왕은 그냥 허수아비였고요. 실권자는 누구야? 대망리지. 연개소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김춘추하고 연개소문이 그때 처음 만나게 되는데 그 김춘추라는 귀족이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대. 그러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군을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해. 백제 군사를 고구려 군사 갖다가 막아주겠대. 그 대신 조건이 있대. 원래 니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한강 상류와 하류 땅은 고구려의 영토 아니었니? 그래서 이 한강 땅을 되돌려주겠다고 너네 왕한테 약조를 받아오면 군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김춘추는 뭔가 찌감이 왔어. 연개소문 쟤 좀 살짝 성격 족 같은 애 같아.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 현장에서 승낙을 안 하잖아. 그럼 내 모가지가 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김춘추가 일단은 안 하겠다 그래요. 이유가 나는 왕이 아니라서 이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감옥이 없다 사실. 감옥이 왜 없는지 알아? 그냥 죄인 죽여버려. 그러니까 잠깐 임시방편으로 가둬놓는 수용소가 있어. 그래서 처형당하기 전에 그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거든. 근데 이때 이제 김춘추가 어떻게든 살아서 신라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괜히 온 거야. 원군 요청하려고. 근데 김춘추 팔모가지에 금팔찌 이런 게 있거든. 이런 거를 거기 감옥 지키는 간수한테 뇌물로 줬어. 그러니까 그 간수가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가지고 힌트를 줘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해줘.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용왕이 아파, 시크해. 근데 용왕의 특효약이 뭐야? 토끼의 간인 거야. 그래서 거북이가 아니구나, 자라 새끼구나. 왜 용국마을에 자라 새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 자라한테 야 토끼가 갖고 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자라가 토끼를 만나. 그리고 야 토끼야 용왕님이 너 찾아 가면은 금은보하고 높은 관직을 하사한대. 그래서 토끼 신나서 얄루 하면서 바닷마을 딱 가는데 용왕님은 초면에 토끼의 면상에다가 뭘 얘기를 해? 간내나를 먼저 시전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지. 저는 육지에서 살고 있는 신기한 토끼라고 하는 영물입니다. 토끼는 낮에 간을 집에다 놓고 다닙니다. 저를 다시 집에 보내주시면은 간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바닷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육지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역시 육지에 사는 영물들은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제 자라한테 갖고 오라고 이제 다시 토끼를 땅으로 돌려보내준단 말이야. 근데 땅으로 올라가자마자 토끼는 바로 튀어버리지. 자라는 못 따라잡고. 이게 토끼와 자라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김춘추한테 해준 거야. 그래서 김춘추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 그래서 다음날 연개소문을 꼭 뵙고자 한다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연개소문 앞에 서서 김춘추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왕이 아니라 그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근데 부디 저를 신라 땅으로 돌려보내주신다면 저의 왕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간에 한강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걸 믿은 거야. 그래서 신라 땅에 돌려보내주자마자 김춘추는 다시 고구려에 안 와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고구려한테 털리고 씩씩거리고 있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에서 씩씩거리고 있었던 이세민이라는 왕자한테 간 거야. 그래서 이세민한테 뭘 건의하냐면은 고구려는 예로부터 중국 국가의 침략을 계속 받다 보니 여지 북쪽 경계는 삼엄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헌데 이 중국 국가에 비해서 약소국에 해당하는 백제하고 신라가 있는 남방의 경계는 소홀히 하게 되니 이 신라하고 당나라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백제를 무너뜨린 다음에 여기를 전초기지 삼아서 고구려의 약한 남단을 치게 되면 고구려도 능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뭘 건의했냐면 648년에 나당 동맹이라는 걸 건의를 하게 돼. 그래서 이때 당태종 이세민은 죽기 전에 나당 동맹을 체결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 마지막 업적이 신라 당나라의 동맹이 나당 동맹 체결이 업적인 거야. 여기까지 해서 신라 전체 역사 끝. 고생했어.